자, 명제 부분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학에서 명제라고 하면은 하나의 뭐를 의미해? 우리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것들의 모임을 집합이라고 했으니까 되게 관련이 좀 있다. 문제책에 써져 있는 거 보면은 참 거짓을 판단할 수 있는 식 또는 문장인데 이게 어떻게 보면 명확하게 맞다 아니다를 논할 수 있는,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식 또는 문장을 수학에서는 명제라고 한단 말이야. 반드시 맞다 또는 틀리다. 틀려도 되니까 확실하게만 판단되면 명제예요. 틀린 명제도 명제는 명제고, 맞는 명제, 참인 명제도 명제는 명제야. 따라서 밑에 있는 6은 3의 배수이다. 이런 거 명제가 된단 말이야. 그 다음에 뭐도 키가 큰 사람. 이건 명제가 안 되죠. 동욱이는 키가 작다. 와, 김동욱 쌤은 키가 작지만 그건 이제 일반적인 통념상 키가 작은 거고, 이제 초등학생 입장에서 보면 김동욱 쌤의 키도 이제 결코 이제는 큰 키가 아니군요. 이런 미친. 자, 하여튼 초등학생 6학년, 5학년쯤 되면 160, 170 이런 애들 많잖아요, 요새 맞지? 사실 몸무게라면 이제 가능성이 있다. 자, 하여튼 장난이고요. 그런 거는 명확하게 판단이 안 되니까 그건 안 돼. 그러니까 올바르게 참이냐 거짓이냐를 구별 가능해야 한다. 알겠지? 명확하게 판단 가능해야 된다. 수학적 상식이 일정 이상 있는 사람이 봤을 때 이건 맞는 말이네요. 이건 틀린 말이네요. 이렇게 판단할 수 있어야 돼. 알겠지? 그런 걸 보고 우리가 명제라고 해요. 그럼 이제 조건이라는 건 뭐냐? 조건이라는 게 또 생기는데, 명확하게 판단 안 돼서 조건인데, 그 중에서도 어떤 미지수 x가 있어가지고 이 미지수의 값이 변하면은 참이 될 때도 있고 거짓이 될 때도 있는 이런 식을 우리가 조건이라고 해요. x는 3이라는 또 하나의 조건입니다. 이게 왜 조건이에요? x에 1 넣으면 틀리지, 2 넣어도 틀리지, 3 넣으면 맞잖아. 그럼 이거는 이제 뭐야? 조건이야, 조건. 이런 걸 보고 이게 조건이라고 해. 조건. 조건이 하나의 이름 같은 거야. 알겠지? 그래서 이제 좀 더 문장을 풀었으면 x는 3의 배수이다. 이런 거 있잖아. 그러면 되는 거 뭐 있겠어? 3, 6, 9, 12 이런 것들은 3의 배수 맞네 할 수 있는 건데, 1, 2, 5, 그 다음에 2분의 1, 3.7 이런 거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 자, 그럼 뭐가 중요하겠어? 언제가 중요하겠어? 왜 언제 맞는지가 중요하겠죠? 그럼 x는 3의 배수라는 조건이 있으면 이 명제는 이 조건은 언제 맞는가, 언제 참이 되는가 중요하겠죠. 거짓인 애들 알아서는 쓸 데가 없을 거 아니야. 참인 애들은 언제냐. 그래서 그런 애들 모아놓은 집합을 진리집합이라 그래요. 조건을 참이 되게 하는 미지수의 집합입니다. 알겠죠? 자, 미지수의 값에 따라 참거짓이 변하면 우리가 조건이라고 하는데, 이런 조건이 있을 때 이 조건을 참이 되게 하는 그런 미지수 원소들을 모아놓은 것을 이제 진리집합이라고 해요. 예를 들면 x는 3의 배수라는 것은 진리집합으로 만들면, 자, 이렇게 쓰면 돼. x바 x는 3의 배수. 개꿀 아닙니까? 이렇게 쓰면 말 그대로 명제, 조건을 여기 넣으면 돼. 그래서 뭐야? 우리 집합에서 이름 뭐라 불렀어? 얘를 조건 제시법이라 불렀잖아. 이게 조건이야. 조건. 그 다음에 이걸 만약 원소 나열법으로 쓴다면 3, 6, 9, 12 뭐 좀 더 있으니까 점점점 이렇게 표현을 해주겠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이런 걸 보고 우리가 조건이라고 합니다. x는 3의 배수라는 조건이 있으면 또 x는 4의 배수라는 조건도 있겠고, 조건이 여러 개 있을 수 있지. 그럼 3의 배수이고 그리고 4의 배수도 되는 이런 것도 하나의 조건이 또 되는 거고요. 3의 배수 또는 4의 배수, 이것도 하나의 조건이 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조건 P와 Q가 있었는데, P and Q는 어떤 의미? 그리고의 의미, 즉 공통 부분이라는 의미가 강하고요. 알겠죠? 공통 부분. 또 이고라고 쓰기도 합니다. 그리고 대신에 P or Q는 또는 이라는 의미. P 이거나 Q. 알겠죠? 그래서 얘는 뭐야? 진리집합을 대문자로 씁니다. 진리집합을. 진리집합 두 개의 공통인 원소들을 얘기하는 거고, 얘는 진리집합 두 개의
맞나? 하나라도 되는 해당하는 원소들을 얘기하는 거니까 합집합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또는 OR의 진리집합은 합집합처럼 표현되고 이고 AND의 진리집합은 교집합으로서 포함할 수 있다. 표현할 수 있다. 되겠죠? 자, 이런 조건들을 배웠는데 이런 명제의 부정이라고 해서 실제 명제의 부정이라기보다는 좀 조건의 부정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자, 명제를 부정해보자. 조건 P의 부정. 여기서의 부정은 네거티브 얘기하는 겁니다. 알겠죠? not P라고 부릅니다. not P. 아니다. not P로 기호로 씁니다. 알겠죠? 진짜요? P이다라는 조건이 있잖아. 맞지? 이거 부정하면은 P가 아니다예요. P가 아니다를 기호로 not P라고 쓴다. 참고로 진리집합은 라지피로 쓸 때 너는 아니니까 여집합으로 씁니다. 괜찮죠? 진리집합은 여집합으로 씁니다. 자, 여기 몇 가지 성질이 있는데 조건 P가 참이었으면 not P는 거짓말이겠죠? 네. 조건 P가 잘못되었으면 그때는 not P는 맞을 겁니다. 선생님은 남자다. 맞죠? 네. 부정은 뭐야? 선생님이 여자다잖아요. 남자가 아니다. 전 남자입니다. 자, 선생님은 여자다. 즉 남자가 아니다는 틀렸잖아요. 부정하면 선생님은 남자다. 맞잖아요. 자, 4는 2의 배수이다. 맞죠? 부정하면 4는 2의 배수가 아니다. 틀렸잖아. 그러니까 맞다 틀리다는 부정하면 바뀌어. 알겠지? 근데 처음부터 애매한 애들도 있지. x는 3의 배수이다. 는 부정하면 x는 3의 배수가 아니다인데 원래 맞다 틀리다가 또 바뀌죠. 야, 이런 거야. x는 3의 배수에 부정을 하게 되면 x는 3의 배수가 아니다잖아. 이것도 위에 거랑 똑같이 x가 변하면 계속 막 참거짓이 바뀌잖아. 근데 3일 때는 얘가 맞으면 얘는 틀릴 거고 4일 때는 얘가 틀리니까 얘는 맞겠죠. 4는 3의 배수가 아니다. 맞잖아. 맞지? 그러니까 얘가 참일 때는 얘가 거짓이고 얘가 거짓일 때는 얘가 참인 건 맞죠.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다. 그 다음에 not P. 이게 뭐야? P가 아닌 건 아니다. 뭐야? 이중부정은 긍정이라 보통 본다. 맞지? P이다. 이제 이중부정에도 여전히 부정이 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건 이제 국어라든지 표현이 그런 거고 수학에서 이중부정은 긍정이 됩니다. 아닌 게 아니다 하면은 맞다는 뜻입니다. 알겠죠? 집합으로 따지면 여집합에 다시 여집합은 원래 집합인 것처럼 그렇게 표현하면 될 것 같네요. 되겠죠? 그 다음 좀 알아둬야겠죠? 부정을 하면 어떻게 변하는지. 되게 쉬운 것도 많잖아. 밑에 보면 어떤을 부정한 뭐든 이건 좀 어려우니까 한 번 더 설명할 건데 자, 그 다음에 그리고 AND의 부정은 지금 부정한 거 이렇게 화살표로 한번 표현해 볼게요. OR이 되는 거예요. 너 이거랑 이거 둘 다 해놔의 부정을 이거랑 이거 둘 중 하나도 하지 마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선생님은 피자 and 치킨 피자와 치킨을 모두 좋아해 를 부정하면 어떻게 될까? 이걸 부정하면 이제 집합 입장에서 보면 여집합 지는 거잖아. 나 피자 안 좋아해. 나 치킨 안 좋아해. 근데 AND는 교집합이잖아. 근데 여집합 씌우면 합집합으로 바뀌어야 되죠. 교집합 합집합으로 바뀌어야 되니까 이걸 뭐라고 할게? 또는으로 바꿔야 돼. 그러니까 잘 봐. 피자와 치킨을 둘 다 좋아하는 모두 좋아하는 학생은 있다. 맞지? 그러니까 아닌 사람은 피자를 싫어하거나 또는 치킨을 싫어하는 거겠죠. 자, 이게 말이 어려운데 잘 들어. 피자와 치킨을 둘 다 좋아해의 부정은 피자와 치킨을 둘 다 좋아하는 것은 아니야야. 자, 다시. 피자가 있고 치킨이 있어요. 나 피자 좋아해, 치킨 좋아해. 피자는 좋아하지만 치킨은 좋아하지 않아. 피자는 좋아하지 않지만 치킨은 좋아해. 난 둘 다 별론데요. 이런 애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나 피자와 치킨 둘 다 좋아해가 얘야. 이게 바로 피치의 AND예요. 알겠죠? AND 이렇게 쓴다. 피치의 AND는 저렇게 표현했다. 맞지? 그러니까 저걸 부정하면 그건 아닌데요? 입니다. 그러니까 딱 잘라서 야, 너 피자랑 치킨 좋아한다며? 아닌데요? 하면은 그래? 그럼 둘 다 싫어해? 아닌데요? 가 되는 거지. 둘 다 싫어요가 아니라 둘 중 하나는 적어도 하나는 싫어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야? 진짜 둘 다 좋아하는 것 그것만은 아니다. 이 얘기예요. 국어에서는 약간 다르죠.
평소 표현할 때 야 너 피자 치킨 둘 다 좋아하니? 아닌데요? 하면 보통 보통 둘 다 안 좋아하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잖아. 근데 실제로는 아닌데요 했으면 그냥 그건 아니에요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피자는 좋아해요 이럴 수도 있죠. 치킨은 좋아하지 않지만 피자는 좋아해요 이럴 수도 있고, 아니요 치킨은 안 좋아하는데 피자는 좋아해요 할 수도 있고, 둘 다 싫은데요 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건 아니니까 이거 중 하나라고. 그래서 나는 피자를 싫어하거나 또는 치킨을 싫어한다 라고 표현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and가 or이 되는 건 요런 배경이 있다 알겠지. 수학에서는 그건 아니다. 진짜 이런 거야. 선생님은 빨간색이 싫어요. 만약에 이렇게 얘기했다 치면 그럼 파란색 좋아하는군요 라고 생각하니? 아니요. 그냥 빨간색 싫어하는구나. 뭘 좋아하는지 어떻게 알아? 모르지. 피자, 치킨 둘 다 좋아하는 건 아니야. 그래서 내가 빨간색을 좋아하는 건 아니야 라고 얘기한다고 해서 빨간색 말고 다 보라색 좋아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잖아. 피자와 치킨 둘 다 좋아하는 것은 아니구나. 피자나 치킨 중에 싫어하는 게 또 있긴 있구나 정도로 이해를 하면 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수학에서의 부정은 딱 그거는 아니고 였습니다. 알겠죠? 다 정해진 거예요. 그렇지,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거죠. 같다의 부정은 같지 않답니다. 같지 않다니까 이제 잘 봐. 그래서 뭐라고 써? 작다의 부정은 뭐게요? 크다의 부정은 작거나 같다예요. 자, 왜냐하면 수학에는 두 개의 숫자를 비교할 때 크거나 같거나 작거나 셋 중 하나예요. 맞죠? 크기 관계가 내가 니보다 크다, 같다, 작다 세 가지의 경우가 있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야, 큰 건 아니야 라고 하면 같거나 작을 수도 있는 거고, 야, 작은 건 아니야 그럼 내가 크거나 또는 작거나. 그래서 보통 같지 않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왜? 그 수학에서 왜 어릴 때 배웠던 기억나? 이상은 크거나 같다잖아. 이걸 다른 표현으로 작지는 않다 이렇게 표현하잖아. 작지 않다. 내가 너보다 크지 않다 하면은 작거나 같다. 내가 너보다 작지 않다 라고 하면은 크거나 같다. 조금 이제 약간 익혔으니까 괜찮겠지? 되겠죠? 그래서 유리수의 부정은 기억해야 될 게 유리수가 아니다입니다. 알겠죠? 선생님 유리수가 아니면 뭐 허수일 수도 있네요. 그럴 수도 있고. 근데 전체를 뭘로 했냐에 따라 달라요. 이거는 뭐 무슨 개똥 같은 소리죠? 자, 명제는 집합이야. 집합도 전체 집합이 뭐였는지에 따라 다르잖아. 예를 들어 유리수, 무리수 얘기를 할 때 전체 집합을 실수에서만 얘기하자라고 했어. 그럼 유리수가 아니야 라고 하면 걔는 무리수야. 알겠지? 근데 만약 전체 집합이 복소수야. 복소수인 집합이 있는데 야, 유리수 말고 가져와봐 하면은 무리수도 있지만 허수도 가져올 수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전체 집합이 뭐냐에 따라서 조금 표현이 바뀔 수도 있다. 알겠지? 그래서 완벽한 표현은 뭐다? 유리수가 아니야 입니다. 이것을 해석함에 있어서 그럼 유리수가 아니니까 이건 무리수겠군요 하려면 뭐가? 전체가 실수라는 조건이 또 있어야 되겠죠. 참고로 그렇게 약간 큰 느낌의 전체적인 조건을 전제 조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얘기할 때 전제로 이걸 깔고 가자 이런 느낌이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 쌤이 빨간색이 좋아요 하면 빨간색 좋아하는구나. 빨간색이 싫어요 하면 빨간색 싫어하니까 뭘 좋아할지는 너무 많잖아 색깔이. 네, 무지개 7개 색깔 중에서는 빨간색이 싫어요 라고 하면 전제가 무지개 색깔 7개에서만 생각하면 되니까 빨간색을 싫어하는구나. 그러면 이제 나머지 6개의 색깔 중에 하나를 좋아하시겠군 정도로는 이해할 수 있잖아. 근데 쌤이 그냥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색깔 중에 난 빨간색은 싫어 이렇게 얘기하면 빨간색만 싫어하고 나머지는 뭐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 그지? 그냥 그렇게 받아주면 돼. 전체가 뭐냐에 따라 조금씩 표현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 되겠지? 그래서 짝수의 부정은 일반적으로 짝수가 아니다가 완벽한 설명이고요. 짝수가 아니다가 홀수가 되려면 전제가 뭐여야 돼? 자연수. 즉 짝수 홀수를 나눌 수 있을 때, 정수, 자연수였을 때만 나 짝수 아니잖아. 그럼 홀수라고 이해하는 거예요. 근데 분수도 있고 실수 전체에서 얘기하는 야 짝수 아니던데 이거는? 그럼 짝수가 아닌 거지. 그게 3분의 2인지 분수인지 소수인지 어떻게 알아? 이런 건 전제가 좀 중요하겠죠? 되겠죠? 그래서 음수의 부정 또 뭐가 돼? 양수가 아니라 0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음수가 아니다가 맞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유무리수를 얘기할 때는 전체가 실수였기 때문에 유리수가 아니라면 무리수로 해석을 해주는 거고, 짝수가 아니라고 받아들이면 보통은 홀수라고 생각하는 거고, 음수가 아니라고 하면 근데 이거는 0을 반드시 포함해줘야 되기 때문에 양수일 수도 있다라는 거. 즉 0 이사의 숫자에 대해서를 수학에서 어떻게 많이 표현하면은 음이 아닌 실수 이렇게도 많이 표현해요. 양수라고 하면 0을 빼먹어야 되잖아. 근데 0 또는 양수 이렇게 표현해도 되는데 조금 더 수학에서 자주 쓰는 표현이 음이 아닌 실수 이런 표현 씁니다. 저렇게 따지면 그 0이랑 양수랑 무리수도 있잖아. 그럴 수도 있지. 그러니까 이거는 근데 무리수여도 상관없죠. 음수에도 무리수는 있으니까. 부호가 양수냐 음수냐가 중요한 거지. 0보다 크냐 아닌지 크냐가 중요한 거지.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어떤 수가 0보다 작다의 부정을 어떤 수가 0보다 크거나 같다인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0보다 크거나 같다. 0 이상이다. 그걸 0 또는 양수이다. 또는 음이 아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허수 빼고 얘기하는 거죠, 지금은. 허수는 애초에 부호 개념이 없잖아. 애초에 음수 아니다, 얘기를 못하죠, 맞죠? 물론 이것도 어떻게 보면 전체 집합이 중요한 거죠. 됐죠? 그래서 그 다음에 x랑 y랑 같다. x랑 y랑 같다의 부정은 x가 y랑 다르다겠지? 근데 잘 봐. 셋 다 같다의 부정은 과연 뭘까요? 우리 셋 다 값이 같아의 부정은 우리 셋 다 값이 같은 건 아니야입니다. 자, 이게 제일 쉬운 표현이지? 우리 셋 다 값이 같은 건 아니야. 근데 이걸 이해를 하고 해석을 해야 되잖아. 셋 다 같이 않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 둘이는 같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셋 다 모두 다 1, 1, 1은 아니었어. 그러니까 누구들은 1이네? 그럴 수도 있긴 해. 난 2인데 너희 둘은 1이네? 니들 둘이 같네? 그럴 수도 있긴 하다고. 우리 셋 다 같은 건 아니야. 알겠지? 그건 딱 그 뜻이에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면 x랑 y가 다르거나 또는 y와 z가 다르거나 또는 z와 x가 다르거나 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고요. 즉 애초에 얘는 뭐야? x는 y와 같았다. 그리고 y와 z도 같았다. 그리고 z와 x도 같았다를 표현한 거예요. 이거는 간단하게 이렇게 표현하면 되잖아. 맞지? 근데 이걸 그냥 귀찮다고 x는 y랑 달라요. y는 z랑 달라요. 이러면 안 된다고. 알겠지? 그냥 그렇게 쓰고 넘어가면 안 되고 둘 중 다른 것이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세 가지 중 적어도 하나는 다른 수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도 있겠고. 알겠지? 그래서 적어도 하나는 뭐뭐이다 라는 표현이 적어도 하나는 뭐뭐이다는 모두 뭐뭐가 아니다 이렇게 되는데 이거는 좀 더 어떤과 모든의 관점에서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지금 학생 수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긴 하지만 뭐 그래도 영리라도 있었으면 적어도 2명인데 맞지? 자 뒷반 형들을 생각해볼게. 뒷반 형들은 그러니까 반 학생들은 모두 남학생이다 라고 얘기하면 여러분 뭐 이해되죠? 이런 명제가 있어. 이 명제를 부정해 볼게요. 자, 한 명은 아닐 수도 있다. 한 명 이상 아닐 수도 있다. 됐지? 그러니까 화금반은 월목반은 여러분 보셨잖아. 전부 다 남학생이었지. 5명. 화금반에는 이제 6명이 있는데 이 중에 여학생이 있긴 있어요. 자, 그래서 쌤이 여러분에게 쌤 화금반도 싹 다 남자밖에 없어요. 쌤 반은 왜 남자밖에 없어요? 아닌데? 그 반은 다 남자만 있는 거 아닌데? 라고 하면 맞잖아. 맞지? 즉 모두 남학생인 것은 아니다. 남학생보다 남자라고 쓰면 좀 더 간단하니까 남자로 쓸게요. 그냥 모두 남자인 것은 아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아 그럼 싹 다 여자군요 라고 해석을 하는 게 아니죠. 여학생이 한 명 있군요. 한 명만 있겠어? 한 명 이상. 그렇지. 한 명 이상 있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 5명이 있다 치자. 출석번호 1, 2, 3, 4, 5번이 남자인지 여자인지는 몰라요. 알겠죠? 네. 자 근데 이런 거야. 뭐 한글로 쓸까? 남인 경우도 있겠고 그제? 남자만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쓰자. 남자와 여자를 합쳐서 지금 5명 있는데 남자만 5명 있는 경우도 있고 4명 있고 1명 있고 3명 2명 있고 2명 3명 있고 1명 4명 있고 여자만 5명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5명이라는 거는 쌤반이 5명 있는데
5명 모두 남자야 라고 하면 또 이해하기 쉽잖아. 싹 다 남자구만. 근데 5명 다 남자인 건 아니야. 그러니까 이 경우는 아니야. 이 중에 뭔데요? 모르지 뭐.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한 방에 표현할 수 있냐? 그냥 남자인 건 아니다 표현하든지, 어떤 학생은 여학생이다. 알겠죠? 수학에서 어떤이란 표현은 적어도 하나 이상을 어떤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반에 어떤 애는 여자야 이렇게 얘기하면 아, 여자인 애가 있구나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여학생이 존재한다 이렇게 표현해도 됩니다. 어떤은 하나 이상인데 그렇지. 반대가 모두. 여학생이 존재한다. 존재한다도 어떻게 보면 하나 이상을 존재한다라고 표현하는 거야. 근데 조금 더 자세하게 여학생이 한 명 이상 또는 적어도 하나 이상. 이거는 위의 말을 좀 더 자세하게 쓴 거고요. 맞나요? 적어도 하나 이상의 학생이 여학생이다. 이렇게까지 쓸 필요는 없겠죠, 맞죠? 아, 그러니까 하고 싶은 얘기는 뭐야? 이거의 부정은 그냥 남자가 전부인 건 아니다. 전부 남자인 건 아니다. 즉, 한 명 이상의 여자를 존재하고 있다 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알겠죠? 네. 그러니까 부정은 딱 기억해야 될 게 절대 반대 극한으로 가면 안 돼. 알겠지? 극단적으로 가면 안 돼. 빨간색이 싫어요 라고 하면 빨간색을 싫어하는군, 빨간색인 건 아니군, 이 전부예요. 보라색을 좋아한다고 해석하면 안 되는 겁니다. 쌤이 만약에 숙제를 열심히 하는 학생을 좋아하고 열심히 안 하는 학생을 싫어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 뭐 열심히 하는 학생만 좋아한다를 듣고 안 해오면 싫어하는군 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안 해와도 성실하면 괜찮아. 안 해오면 어떻게 성실하지? 자, 이렇게 넘어갑시다. 이런 게 부정이었다는 겁니다. 부정 근데 너무 많아, 그지? 그래서 이게 어떻게 명제를 표현하는 방법을 좀 배웠는데,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뒤에서 보게 될 명제는요, 간단하게 제일 앞에 설명했던 뭐뭐이다, 누가 봐도 참이다, 거짓이다를 판명하기가 쉬운 것들 뿐 아니라 조금 더 난이도 있는 명제를 다룹니다. 조건과 조건으로 이루어진 명제를 다뤄요. 우리가 고등학교 때 다룰 명제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조건이면 조건이다. 화살표로 제가 썼는데, 조건 P이면 조건 Q이다 라는 게 명제의 기본적인 형태고요. 이것을 우리가 간단하게 P이면 Q이다를 화살표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쌤이 여자면 예뻤을 것이다. 조건 명제입니다. 맞는지 틀린지 모르지만 일단 쌤이 여자가 될 수 없다는 점에서 이건 뭐 자, 이런 거죠. x가 4의 배수이면 x는 짝수일 것이다. 이렇게 명제를 하나 만드는 거야. 조건 P가 x가 4의 배수이면 x는 2의 배수일 것이다. 이게 뭐야? 조건 P. 이거를 우리가 뭐라 불러? 가정이라 부릅니다. 가정. 네가 이렇게 가정을 하면 결론이 뭐가 되냐를 보는 거야. 이게 명제예요. 알겠죠? 요런 구조로 이루어져 있어. 자, 가정 P는 뭐였다? x가 4의 배수이면. 그럼 뭐야? 4, 8, 12 이럴 땐 맞겠죠? 그러면 그것의 결론은 뭐야? 2의 배수이다. 2, 4, 6, 8. 4의 배수인 애들은 다 2의 배수 돼요? 이거 맞다고 볼 수 있겠어? 아니요. 왜 아닌데? 이거 있잖아. 그건 얘잖아. 결론이잖아. 그러니까 x라는 수가 4의 배수이면 x는 2의 배수이다. 요거는 맞는 말이에요. 자, 다시 명제의 참거짓을 어떻게 판별하느냐? 두 개의 조건으로 이루어진 식이, 문장이 이렇게 있을 거예요. 이면이랑 이다를 기준으로, 물론 이제 완벽하게 이면 이다를 항상 쓰는 건 아니고 그런 뉘앙스의 말이 있으면 앞에 게 가정이고요, 뒤에 게 결론이야. 잘 읽어보고 맞다 아니다를 판단해 보면 돼. 4의 배수다. 그러면 4랑 8이랑 10이랑 뭐 이런 거 있는데 2의 배수냐? 4의 배수는 2로 다 나눠 떨어지죠? 네. 그럼 맞잖아.
그럼 이거 맞는 말이군요. 할 수도 있고. 근데 4의 배수이면 3의 배수다 라는 문장이 있어. 그건 아니잖아. 그건 뭐 4의 배수가 3의 배수가 된다니. 9는 안 되잖아. 아니 9가 안 되는 게 아니고 4는 3의 배수가 아니잖아. 자, 이거 잘 봐. 명제의 참거짓은 어떻게 판별하는 거냐면 이게 정해져 있어. 하는 방법이. 읽어보니까 맞겠는데? 그러니까 하나 더 써볼게. 자, 이건 왜 틀렸게요? 누구 때문에 틀렸게? 8이면 그렇지. 8이라든지 4 이런 애들이 틀려서 그래요. 4 넣으니까 4의 배수인데 3의 배수 아니잖아. 맞지? 8 넣으면 8의 배수는 4의 배수 맞지만 8은 4의 배수 맞지만 3의 배수 아니잖아. 12는 오히려 맞죠? 될 때도 있다는 거지. 근데 안 될 때도 있다는 거지. 자, 그래서 명제는 P이면 Q이다 라는 가정과 결론, 조건 두 개로 이루어져 있는데 뭘 보냐면 집합으로 판단한다. 알겠지? 진리 집합인 P와 진리 집합인 Q가 있을 겁니다. 맞죠? 자, 만약 P가 Q의 부분 집합이 된다면 P이면 Q이다를 참이라고 판단해요. 맞는 말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가정을 만족시키는 모든 숫자, 모든 경우들이 결론이 다 되더라 이 말이야. 그러니까 4의 배수를 만족시키는 모든 원소들 다 써볼까요? 4, 8, 12, 16 이렇게 막 쓸 수 있지? 이거 2, 4, 6, 8, 10 이렇게 써놓은 이 2의 배수의 집합에 포함되죠? 되면은 참이에요. 알겠죠? 되면은 참이고 그 참일 때는 약간 알아보시기 편하라고 두 줄 긋습니다. 여기에다가 두 줄 그어요. 됐죠? 근데 두 번째 그 포함 안 될 수도 있잖아. 포함 안 되면요 P이면 Q이다가 그냥 거짓이라고 합니다. 4, 8, 12 이렇게 막 써다 보니까 3의 배수 3, 4 아니 4는 아니지만 6, 9, 12, 15 이런 원소들에 포함되는 건 아니었죠. 그러면 뭐다? 틀렸다. 거짓인 명제다 라고 합니다. 근데 거짓인 된 이유가 있죠. 거짓인 된 이유가 있죠. 왜 거짓이야? 왜 안 돼? 사랑팔 때문이죠. 저런 애들을 뭐라 불러? 발레라고 부릅니다. 발레라는 건 이 명제가 틀렸는 걸 증명해주는 예야. 알겠지? 이거 왜 틀렸게? 야, 안 되는 거 있더라 이거야. 뭔데? 사랑팔이야 얘는. 알겠지? 16도 돼요. 20도 안 되죠. 맞죠? 24는 발레가 아니죠. 왜? 24는 3의 배수가 맞으니까. 4의 배수들 중에서 3의 배수가 아닌, 즉 가정은 만족하지만 결론을 만족하지 않는 걸 발레라고 불러. 그래서 발레를 X라고 하면 어디의 원소냐면 P의 원소긴 하지만 Q의 원소는 아닌 친구를 우리가 발레라고 불러. 자, 다시 Q 안에 P가 쏙 들어가.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걸 뭐라 불러? 참이라고 불러. 맞지? 근데 얘는 뭐야? P가 Q 안에 쏙 들어간 게 아니라 덜 들어갔죠. 들어간 애도 12, 24 이런 건 있었지만 덜 들어갔죠. 덜 들어갔을 때 만들어지는 이런 원소들을 뭐라고 불러? 발레라고 불러. 알겠지? P 교집합 Q 여집합은 P 차집합 Q이기도 합니다. P 차집합 Q의 원소가 존재하며 발레가 존재하는 거니까 너는 거짓인 명제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선생님 읽어보고 그냥 생각하면 되죠. 네, 그냥 명제 읽어보고 맞는지 틀린지 판단하면 되는데 애매하거나 잘 모를 때는 진리집합을 몇 개 써보시고 진리집합 원소를 몇 개 써보시고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는데 선생님 자, 좀 억울한 경우도 있지 않을까요? 모든 소수는 홀수이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아니 왜 아니게? 이 때문에. 그래 망했다. 단 이 때문이다. 막 소수 막 수천 개 수만 개 수억 개 아니 셀 수 없이 무수히 끊임없이 많이 있잖아. 맞지? 졸라 많이 있는데 진짜 유일하게 그 무시무시하게 막 많은 그 별처럼 많은 소수 중에 딱 한 놈 안 되잖아. 맞지? 이 때문에 안 되잖아. 너무한 거 아니야? 이 정도는 선생님 인정해주면 안 되나요? 안 됩니다. 자, 수학은 하나라도 안 되면 끝이에요. 알겠죠? 누구 때문에? 이 때문에 망했어. 그러니까 2를 쫓아내면 되지. 그래서 2를 제외한 소수는 그건 맞지. 됐지?
그래서 어쨌든 지금은 2가 반례인 거예요. 근데 2는 해석해보면 이렇잖아. 소수의 원소 맞아요? 근데 홀수가 아닌 건 맞죠? 그래서 이걸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이 말이야. 소수이지만 홀수가 아닌 수 2가 존재하였기 때문에 이 명제는 거짓입니다. 됐죠? 그래서 진짜 단 하나도 빠짐없이 다 들어가야 참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좀 애매한 게 맞을 때도 있습니다. 이거는 좀 신기한데 잘 보세요. 자, x가 실수일 때 x제곱이 마이너스 1이면 x는 2.718이다. 뭔 개소리세요 이게. 이거 맞게 틀리게 잘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제가 해석을 좀 해드릴게요. x가 실수일 때 하고 뭐 있잖아. 이거 뭐야, 전체 집합을 제한해 준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복소수도 알고 있고 허수도 알고 있지만 지금은 그거 하지 말고 실수만 생각해라 이런 얘기예요. 됐죠? 실수만 생각해라. 그럼 가정이잖아. 이게 맞지? 이건 결론이고요. 자, 실수만 생각했을 때 가정에 들어가는 원소는 뭐가 있어? 그렇지. 선생님, i랑 마이너스 i 있는데 걔는 허수잖아. 그러니까 i랑 마이너스 i는 지금 실수 전체 집합에서는 없잖아. 그러니까 지금 전제되어 있는 상황이 어때? 실수일 때만 생각하기로 했잖아. 그러니까 실수일 때만 생각해서 제곱화해서 음수가 된 수는 없거든. 비어 있습니다. 이걸 뭐라 불러요? 공집합이라 부르죠. 맞죠? 결론 집합에는 누가 있어? 2.718이라는 숫자가 하나 적혀 있긴 하겠죠. 저게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겠지만 하여튼 하나 적혀 있긴 하다. 맞지? 자, 근데 공집합은 모든 집합이 뭐야? 부분집합이잖아. 근데 가정이 결론의 부분집합이면 참이라고 했죠. 따라서 이 명제는 참입니다. 네? 자, 그래서 명제 P이면 Q가 있을 때요. 구분을 지금 잘해야 되는데 명제를 참이 되게 하는 원소들이 있을 거야. 예를 들어 요 명제에서 생각해보면 4, 8, 12 이런 거는 명제를 참이 되게 하는 원소야. 근데 그게 Q도 참이 되게 하는 원소라면 4, 8, 12는 4의 배수도 참이지만 2의 배수도 참일 때죠. 맞죠? 자, 틀렸을 때도 있겠죠. 3, 2 잘 봐. 3, 3, 3 3, 9 4의 배수 아니죠? 틀렸죠? 근데 3이랑 9는 2의 배수도 아니죠? 경을론 또 틀렸죠. 틀린 문장을 틀린 숫자를 갖고 오니까 얘도 틀렸죠? 그 다음에 틀린 걸 갖고 왔는데 얘는 맞을 때도 있어요. 뭔데? 2는 그래요. 2는 4의 배수야? 틀렸죠. 근데 2는 여기 있잖아. 맞지? 오케이? 있잖아. 그 다음에 얘는 맞는데 얘가 틀린 게 있냐면 얘는 그런 게 없죠. 즉 어떤 수를 생각해 봤는데 4의 배수였어. 근데 그 중에 2의 배수 아닌 거 있었어? 없죠. 근데 얘는 있죠. 있잖아. 그러니까 얘도 있어요. 12 같은 거는 둘 다 맞게 하는 애야. 잘 봐. 저 지금 밑에 있는 문장을 생각해 봤을 때 12는 4의 배수도 맞고 2의 배수도 맞는 친구야. 맞지? 6은요. 아니 6 말고 9는요. 아이씨 9가 아니고 임마. 그 1은요. 1은 4의 배수 아니잖아. 근데 2의 배수도 아니죠. 그러니까 둘 다 틀렸죠. 맞나요? 3이라는 숫자는요. 3은 4의 배수 아니죠. 여기 안 들어가 있잖아. 3 여기 들어있지. 그럼 얘는 맞잖아. 맞지? 근데 얘가 누구야? 4랑 8이죠. 4는 4의 배수였지만 3의 배수는 아니죠. 잘 들어. 이거는 결과적으로 이 명제 P이면 Q이다는 명제가 뭐가 돼? 참이에요. 이거 다 맞는 말이에요. 얘만 혼자 거짓입니다. 이 이야기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잘 생각해봐. 4의 배수도 아닌 애를 생각했을 때는 2의 배수가 되냐 안 되냐는 별로 중요하지가 않죠. 명제를 판단할 때. 그러니까 P에 거짓인 걸 들고 왔을 때는 Q가 참이든 거짓이든 상관이 없단 말이야. 명제에 성립할 때는. P가 참인데 Q도 참인 애가 있느냐? 그게 다 되느냐? P는 맞는데 Q는 안 되는 경우가 있다? 네가 존재하면은 뭐가 돼? 명제는 틀린 명제가 되는 겁니다. 거짓인 명제가 되는 거야. 알겠죠? 자, 이까지 몰라도 좋아요. 그냥 가정이 만약에 공집합, 즉 개똥 같은 소리거나 헛소리거나 말이 안 된다면 결론은 참이 오든
거짓이 오든 뭐가 되든 다 맞는 말입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네, 그렇지. 공집합이면 공집합이다. 맞잖아, 맞지? 공집합이면 공집합이 아니면 어떤 집합이 된다. 맞잖아, 그것도. 네가 공집합이면 싹 다 맞는 말이야. 너 뭐야? 내일 지구가 자전을 멈춘다면, 또는 내일 해가 서쪽에서 뜬다면,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죠? 내일 해가 서쪽에서 뜬다면 쌤이 맞나 키가 190이 돼 있을 거다. 맞는 말이다 이 말이야. 왜냐하면 지구가 자전을 멈추거나 아니면 이제 자전이 반대로 돼서 서쪽에서 뜨고 있잖아 해가. 그럼 쌤 키가 190인 건 그렇게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거지. 어차피 다 죽을 건데 뭐. 그러니까 내일 만약에 해가 뜨지 않는다면 갑자기 어느 날 태양이 사라져서 해가 안 떠. 그럼 우린 다 죽을 것이다. 맞는 말이고 우리는 뭐 평생 살 거다 해도 맞는 말이야. 어차피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테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뭐 그냥 가볍게만 들어두세요. 실제 지금 단계에서 뭐 굉장히 복잡하게 판단할 건 아니지만 요거 실제로 고등학교에서 기출된 적 한번 있기 때문에 제가 공집합일 때는 항상 참이다를 좀 얘기를 했습니다. 요거는 지금 하기엔 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요거는 어떻게 보면 대학 내용이니까 저렇게 판단하는 거구나 이렇게만 좀 이해를 해주고. 근데 실제 고등학생이라고 해도 중학생이라고 해도 초등학생이라고 해도 다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논리학 배우면 제일 처음에 배운 내용입니다. 저게. 논리학 수학 안에 있어요. 네, 수학 안에 집합과 명제가 논리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게 뭐야? 이 가정을 만족하는 4의 배수를 만족하는 수를 들고 와라. 4, 8, 12 중에서 Q도 만족하는 3의 배수도 만족하는 친구는 12, 24 이런 거는 둘 다 만족하는 거고 4의 배수가 아닌 수 1, 2, 3 이런 것 중에서 1은 2는 둘 다 틀렸죠. 4의 배수도 아니지만 3의 배수도 아니죠. 네. 3은 4의 배수는 아니지만 3의 배수는 맞잖아. 이런 게 몇 개 있겠지, 맞지? 네. 4, 8 이런 애들은 뭐야? 4의 배수는 맞지만 3의 배수는 아니죠. 네. 구분할 수 있잖아.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 원소가 존재하면요, 이 명제가 거짓이 되는 겁니다. 얘는 그런 게 없잖아. 4는 되는데 2가 안 되는 경우는 없잖아. 맞지?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생각을 해보면 명제의 참거짓을 판단할 때 좀 도움이 될 수도 있겠네요. 자, 다시 한번 명제의 참거짓은 뭘 기준으로 판단하는 거야? 진리 집합이 포함되냐 안 되냐로 판단하는 겁니다. 이게 다예요. 그러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실제로 뒤에서 한번 해보면 엄청 개빡신 건 잘 없어요. 그냥 생각을 쭉 해보면 이거 참이겠구나. 이건 거짓이겠구나. 애지간하면 구분 다 될 겁니다. 네. 뭐야 이거? 나 왜 잘려 있어? 그 문제가. 왔니? 자, 그러면 예제 문제 몇 개 보면서 명제의 참거짓 한번 판단해 보고 한번 나눠 볼게요. 자, 이제 1번 참인 명제를 고르면 1번 이등변은 정삼각형이냐라고 했는데 아니죠. 뭐 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보통은 안 되겠죠. 2번 6의 배수이면 2의 배수 짝수가 맞느냐? 맞죠? 예, 이게 답니다. 3번 AB가 양수이면 둘 다 양수여야 되니? 아니요, 둘 다 음수인 경우도 있는데요. 그래서 안 되는 게 있으면 탈락이야. 4번 제곱에서 1이면 x는 1이다. 마이너스 1이 발레가 있겠습니다. 7의 배수는 홀수입니까? 아니요, 14는 7의 배수지만 짝수인데요.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안 되는 게 있냐 없냐를 생각해 보면 돼. 그 다음에 안 되는 게 없는 것 같은데 하면 조금 더
이제 진짜로 다 맞는지 확인해 보면 되고. 자, 전체 집합은 1, 2, 3, 4, 5다. 이 세상에 1, 2, 3, 4, 5라는 숫자 5개만 있을 때 한번 생각을 해봐라. 이때 x와 y는 둘 다 전체 집합의 원소 중 하나였고요. 기억이 좀 잘렸는데 모든 x에 대해서 이게 x 더하기 1이 7보다 작다 이다를 만족하느냐 였습니다. 가정이 모든 x고요. 그럼 가정에 들어가는 원소는 누구야? 1, 2, 3, 4, 5 이겠죠. 1, 2, 3, 4, 5는 전부 다 1씩 더했을 때 7보다 작나요? 하면 맞죠? 이건 맞네요. 이건 맞는 명제입니다. 그래서 됐죠? D는 어떤 x에 대해서 제곱해서 36이다. 어떤은 뭐냐면 그런 원소 x가 존재하느냐 였습니다. 알겠죠? 그럼 6이랑 마이너스 6이 있느냐 였는데 그건 없는걸요? 있기만 했으면 오케이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어떤 x에 대해서 x제곱은 16이다 이랬었으면 그건 맞는 말이야. 4라는 원소에 대해서는 맞잖아. 그땐 돼. 근데 지금 6은 존재하지 않죠. 이거 어떤 xy에 대해서 이제 어떤이라 들어있으면 되게 막 러프하게 조건이 좀 쉬운 거죠. 예를 들면 그러니까 어렵지 않은 거지. 아 이거 있기만 하면 오케이네. 근데 모드는 진짜 하나하나 다 해봤을 때 다 돼야 되니까 빡빡한 조건이라면 어떤은 되게 러프한 느낌의 조건이지. 됐지? y가 x제곱보다 작으냐? y가 1이고 x가 3 같은 경우에는 뭐 3의 제곱이 1보다 작다. 뭐 가능하잖아? 되기만 하면 오케이예요. 하나라도 되면 오케이예요. 2개만 돼도 오케이고 3개가 돼도 오케이고 1개 이상 되면 오케이입니다. 하나도 안 되면요. 그건 이제 나가리고. 나가리 이 자리에. 나가리는 안 좋은 편인가? 참고로 x와 y는 같을 수도 있습니다. 맞죠? 근데 제곱의 합이 51보다 작냐 하면 맞죠? 왜? 제일 큰 놈 2개 들고 와도 5의 제곱 더하기 5의 제곱인데 25잖아. 25의 2배는 50이니까 맞죠? 이건 맞고. 미음. 자, 어떠니까 이게 좀 쉽다. 애지간하면 되지 않을까요, 선생님? 근데 안타깝게도 너무 빡빡한 조건이었습니다. 제일 작은 친구 1과 1을 들고 와도 제곱의 합은 2로서 같지 작은 건 아니죠? 이건 불가능했습니다. 이야, 어떠니인데도 이게 안 되네 하면서 조건을 너무 빡시게 잡았다, 그자? 그래서 답은 기디리가 되겠네요. 자, 예제 3번까지 일단 보고요. P라는 조건은 1-K가 X보다 크고 1+K가 작다 였고요. Q라는 조건은 -7과 3 사이였는데 굳이 써보자면 진리집합은 조건 제시법으로 쓰면 그만이 알겠지? 그러니까 진리집합으로 바꾸는 건 그게 뭐 크게 의미를 갖지는 않겠죠? 똑같은 식을 그냥 한 번 더 쓴 것밖에 안 된다, 그지? 명제 P이면 Q가 참이래. 참일 때는 쌤이 뭐 2줄 쓸 수 있다 그랬지. 요거를 뭐라고 해석해? 집합 P가 집합 Q의 부분 집합이다 라고 해석을 해야 된다 했다, 맞지? 선이 있을 때 Q 집합은 -7과 3, 4인데요 1-K보다 크고 1+K보다 작다인 K가 이렇게 존재해야 되겠죠? 되겠지? 그래서 순서가 어떻게 돼야 돼? 이렇게 돼야 돼. 맞지? -7보다 1-K가 크고 1+K는 1-K보다 더 커야 되고 그 다음에 3보다 작고. 근데 봐봐. 다 등호가 없죠. 그래서 같아져도 사실 상관없죠? 맞죠? 네. 선생님 근데 있잖아요. 1-K가 1+K가 꼭 작아야 돼요? 그게 말이야. 일단 답부터 먼저 쓰고 나서 자 일단 K 이렇게 넣으면 K가 8이하고 맞지? 요거 풀면 K가 8이하고 요거 풀면 K가 2 이상이거든요. 따라서 8 이하인데 K가 2 이상이니까 K의 잠깐만 뭐 잘못한 것 같은데? K가 2 이하구나. 됐죠? 둘 다 만족하는 동시에 만족을 해야 되기 때문에 K는 2 이하여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에선 최대값만을 물어봤기 때문에 답은 2인데요. 자 그럼 하나 물어봅시다. K가 꼭 양수여야 되느냐? 이게 참 애매한데 아까 잠깐 그런 얘기 했지. 그 가정에서 진리집합이 공집합이 무조건 참이라 그랬지. 그러니까 만약에 K가 양수였어. 그래서 K가 1 같은 거야. 그럼 0과 2 사이니까 아무 문제 없지. K가 음수면 어떻게 돼요? K가 -2야. 그럼 3보다 큰 X가 -1보다 작을 것인데 그런 X 있어 없어?
다시 x가 3보다 크다 and x는 마이너스 1보다 작다. 마이너스 1보다 작으면서 3보다 큰 숫자는 세상에 없죠? 따라서 너는 뭐야? 없다. 그럼 공집합이죠? 그럼 네가 공집합이라고 표현할 수 있으니까 맞는 말 맞죠? 그냥 사실 그게 상관없어요. 그래서 만약 문제에서 k의 최소값을 물어보기가 좀 애매한 거야. 실제 고등학교 교과서에서는 공집합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이용해서 가정이 잘못되었을 땐 결론이 상관없다 이런 내용은 가르치지는 않는단 말이야. 그래서 실제 만약 이런 게 나오면 약간 느낌상 얘가 얘보다 작으니까 별 문제 없지 정도로 막 받아들이면 k가 양수여야 된다는 거죠. k가 양수여야지 얘가 얘보다 클 수 있잖아. k가 0이면 같은 거고 0보다 작으면 이제 반대처럼 뒤집어지니까. 그래서 만약에 최소값을 물어보면 좀 애매해요. k가 0일 때는 뭐 일단 공집합이니까 또 애매하고 k가 0보다 작으면 일단 공집합이니까 말은 맞거든. 그러니까 문제에서도 정말 그렇다고 틀린 걸 가르칠 수는 없잖아. 애들한테 공집합이면 참입니다를 가르치진 못했으니까 여기서 k의 최소값을 물어볼 수도 없을 뿐더러 애초에 그걸 가르치면 애초에 그게 뭐 안 가르치긴 했지만 무조건 맞는 얘기란 말이야. 공집합이면 참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만약 여기서 k의 최소값을 물어보는 문제가 있으면 문제가 잘못된 거예요. 근데 지금처럼 보통은 안 물어봅니다. 알겠죠? 왜냐? 애매하잖아. 애들한테 가르치기도 안 가르치기도. 그래서 좀 더 깔끔한 문제는 어떻게 돼 있냐면 양수 k에 대해서 이래 돼 있습니다. 그럼 이제 그런 거 헷갈리지 마라. 그럴 일 없다. 신경 안 써도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문제가 논란은 없죠. 왜냐? 문제가 최소값을 물어봤으면 이상한 문제가 됐겠지만 최대값만 물어봤으니까 사실 별 문제는 없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좀 더 논란을 피하려면 학교에서는 공집합이다 이런 거 잘 안 내고 싶을 거 아니야. 논란이 될 수 있으니까. 교육과정 외적인 내용 아니냐 이랬으면 좀 할 말이 없잖아요. 그래서 학교 입장에서는 그런 걸 좀 피하려면 양수 k에 대해서 이렇게 내면 되는데 선생님 그 학교에서도 안 낼 건데 왜 나왔다니까? 이 수성구 학교가 위험한 이유야. 알겠지? 냈다니까 저거를. 이게 논란. 그때는 좀 옛날이긴 해서 지금처럼 수시가 아주 심하고 막 이제 문제 하나 잘못 내면 막 이제 세상 뭐 무슨 큰일 나고 그랬던 시절은 아니라서 넘어갔을 수도 있는데 지금 문제만 잘못되면 난리 나지 지금 같은 상황에서 문제 하나 잘못 난리 나지. 재시험 쳐야지. 선생님 이제 뭐 월급 좀 까고 해야지. 가만히 못 넘어가지. 왜요? 우리는 인생이 걸려 있잖아. 대학 가다가. 그 한 문제 때문에. 솔직히 뭐 한 문제 때문에 대학을 가냐 못 가냐는 결정되지는 않겠지만 그런 일이 계속 일어나는 건 방지해야죠. 고등학생이 보통 이제 시험이 총 10번 정도 치거든요. 대학 가기 전까지. 그중에 8번 정도의 즉 고1부터 고2까지의 시험은 굉장히 점수들이 중요한 그런 이제 시험들인데 이 10번의 시험 중에서 5번씩 문제가 잘못된 게 있는 시험지면 이 애들을 과연 올바르게 평가할 수 있느냐 이 말이야. 그러니까 2번에 1번 정도는 시험을 잘못 내는 선생님이 있는 학교에 가는 게 괜찮냐 이 말이야. 위험하지 않냐 이거야. 만약에 잘못 냈을 때 뭐 어떻게 뭐 이득을 보는 애들도 있겠죠. 야 이거 문제 좀 별로 어려워 보이고 좀 말이 이상해서 그냥 안 풀었는데 전원정답 개꿀 이럴 수도 있고 누군가는 열심히 풀었는데 10분째 풀었는데 왜 답이 안 나오지 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좀 진짜 억울하지만 5분 정도 풀어봤는데 안 풀려서 선생님 답이 좀 없는 것 같은데 근데 쌤들이 야 문제 이상 없으니까 빨리 풀어 해버렸는데 알고 보니까 문제였던 거야. 그러면 그 입장에선 굉장히 억울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약간 어떤 상황이냐면 이런 것들은 사실 발각되거나 이제 문제가 커지면요 재시험으로 갑니다. 어쩔 수가 없어. 무조건 재시험 봐야 돼. 다시 쳐요? 네. 다시 치면 그냥 모두가 행복하냐 하면은 억울한 친구 입장에서는 행복해질 가능성이 있죠. 내가 억울하게 이 문제에 시간을 많이 허비했고 못 쳤는데 멘탈도 털렸고 그래서 못 쳤는데 시험을 다시 치면 잘 칠 가능성 있잖아. 근데 바꿔 말하면은 그 문제 좀 어려워서 넘어갔는데 전원 정답 처리해주고 그날따라 찍은 것도 하나 더 맞고 해서 원래 한 82점 받아야 95점 받아놨어. 근데 재시험 시작하면 청천벽력 같은 소리잖아. 그래서 자 정당하게 정의로운 세상이 된다면 재시험이 맞죠. 그냥 그런 일 없던 걸로 하고 다시 시험 치면 되는데 이게 진짜 정의롭냐 하면 애들은 힘들죠. 쌤들도 막 시험 문제 잘못 냈으니까 다시 내긴 해야 되겠죠. 쌤들도 힘들고 그걸 또 해야 되는 애들도 힘들죠. 시간 잡아서 치는 것도 일이고. 근데 만약에 이래 성적이 좀 의미 있는 상위권 100명을 조사해 봤는데
상위권 100명 중에 7, 80명이 이득을 봤어. 문제를 잘못 냈는데 전원정답 처리해서 모두가 점수가 오르고 이 중에 상위권에서 좀 의미 있는 애들이 좀 잘하는 애들이 1등급 되고 막 3등급이어야 될 애들이 2등급 받고 막 이랬어. 근데 억울하게 한 10명 정도는 등급 변화가 없고 10명 정도는 등급이 떨어졌어. 그럼 학교에서 무슨 짓을 해? 7, 80명이 등급이 오르니까 7, 80명이 손을 들면 돼요. 그럼 10명 등급 떨어진 10명 억울하지만 이게 뭐야? 피해자죠. 근데 다른 애들 입장에서는 재시험 치지 않자라고 얘기할 거 아니야. 등급이 떨어지거나 변하는 걸 원치 않을 테니까. 지금 등급이 올라 있거나 아니면 재시험 쳐고 성적이 떨어질 일밖에 없는 100점이거나 95점 이런 애들은 사실 재시험 쳐서 행복하지 않을 수 있잖아. 근데 소수의 한 두세 명이 피해를 심하게 봤어. 예를 들어 5점 정도 떨어지고 10점 떨어졌단 말이야. 걔들만 묻어버리면 넘어갈 수 있잖아. 그거 잔인한데. 그래서 이게 학교가 진짜 나쁜 놈들인 게 학교에서 판단을 정확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재시험 없이 치겠다 하면은 이걸 뭐 어떻게 억울한 애들은 억울하지만 뭐 넘어간다 이거 말이 안 되잖아. 근데 이걸 애들을 잘 구슬려서 넘어가면 일단 학교 입장에서 나쁘지 않은 거야. 시험 또 다시 안 봐도 되지. 애들은 대체로 다 이득을 받지. 그래서 학교에서 쓰는 방법이 뭐냐면 투표하는 겁니다. 투표하면 대부분 이득을 봐버렸기 때문에 재시험 치지 않자로 투표하겠죠. 투표 결과가 재시험을 치지 않기로 하고 전원정답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해버리면 억울한 피해자들은 와, 씨 억울한데 이거 어떡하지? 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뭐가 필요해? 공정한 세상을 위해서 언론이 이럴 때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취재가 시작되자, 마법 같은 단어, 취재가 시작되자 하면서 우리 선생님들한테 MBC 한번 보내주고 알겠지? 기자님들 와서 선생님 이렇게 된 상권의 경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하고 억울한 피해자가 생긴 것 같은데 그 다음에 더 확실한 건 교육생이 찌르면 돼. 찌르면 다 잘려요. 잘리는 건 아니고 재시험이 나옵니다 보통. 교육청에서는 그냥 애지간하면 보통 못 넘어가고 교육청 입장에서는 이렇게 민원이 들어오면 학교에 조사를 해야 돼요. 조사를 해보니까 상황상 이득을 보는 건 지들도 알게 되겠지만 어쩔 수가 없어. 취재가 시작되면 무조건 재시험이야 사실. 이거를 돌이킬 수 있는 방법 같은 건 없어요. 선생님들은 무조건 시험 문제를 잘못 낸 거니까 그냥 잘못한 거고 애들은 피해를 본 거지만 이게 완벽하고 공정한 세상이 되려면 재시험을 쳐야죠. 그래서 쌤이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고등학교들을 이제 평가를 하잖아요. 우리도. 물론 이제 평가한다 우리가 그 고등학교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싫어하는 고등학교라고 못 가는 절대 안 가게 되는 것도 아니긴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시험 문제를 잘못 내는 학교는 좀 문제가 있는 학교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이다 보니까 실수할 수도 있고 잘못 낼 수도 있지만 그런 일이 좀 적어야 될 거고 자주 있으면 안 될 거고 적어도 학교 시험 치고 한 5분 10분 만에 전파가 돼야 애들이 좀 손해를 덜 보게 되겠죠. 고등학교는 문제가 쉬울수록 좋은 학교예요. 아니요, 딱 그렇진 않습니다. 본인 수준 따라 좀 다르겠죠. 근데 요즘 내신이 올라가지고. 그렇지, 절대평가가 되니까 시험이 상대적으로 쉬울수록 유리할 겁니다. 여러분 입장에서는 지금 절대평가가 될 거니까. 근데 그렇다고 해서 구분이 안 될 정도로 모두가 A가 받으면 그건 또 억울한 세상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 학윤이는 가서 공부를 열심히 해서 100 받아서 A를 받았어요. 중간도 100점, 기말도 100점, 네, 수행평가도 100점! 학교 시험이 좀 쉽긴 했지만 그래도 내가 나름 공부를 열심히 했다 이 말이야. 근데 이 친구가 86점, 88점, 수행평가 98점, 2점 감점, 책 안 들고 오고 이래가지고 이 친구도 A야. 우린 같은 A야. 그냥 100인 친구 입장에서 살짝 억울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난 전교 1등 했는데도 A인데 전교 42등인데도 A를 주면 그럼 나랑 너랑 대학 갈 때 똑같은 A야? 응, 똑같은 A야. 그럼 나는 의대를 희망하고 있는데 저 새끼도 의대 가겠다고 지랄할 수 있는 거죠. 왜? 같은 성적이잖아. 네가 가는데 내가 왜 못 가? 야, 면접관들은 다 알아볼까? 내가 전교 1등이고 너는 전교 40몇 등밖에 안 된다는 거야! 못 알아보죠, 이제. 똑같은 A니까. 아, A네. 하면서. 만약에 학교에서 쉽게 내면 1등급이 안 나올 수 있잖아. 근데 너는 네가 가게 되면 학교가 물론 이제 확실하진 않아요. 네, 내가 좋은. 근데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게 현재 중학교 2학년이 학교가 고교 학점제가 되고 걔들은 절대 평가거든. 그러니까 걔들 하는 거 보면 니들은 알 수 있잖아. 한 학년 형들이 어떻게 성적을 받는지 한번 보면 진짜로 상대 평가가 없구나. 그 학교 시험 쉬운 게 이득일 수도 있죠. A가 많을 테니까. 근데 진짜로 상대 평가가 없어지면 상위권과 약간 중상위권의 구분이 좀 경계가 애매해져 버리겠지. 의대라든지 수도권에 있는 상위권 공학대학 이런 데 가려고 공부 열심히 하는 입장에 손해를 보거나 아니면 억울하게
나는 진짜 열심히 해서 왔는데 별로 나보다 공부 못했는데 오게 된 친구도 있을 수 있잖아. 여기에 대한 구분이 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당장 이게 제도가 마련될지는 모르죠. 그냥 알 수는 없습니다 아직까지. 근데 확실한 건 2025학년도인 즉 내년에 중3은 아니고 지금 현재 중2가 내년 중3 되고 후내년에 고1 될 때는 고교 학점제라고 지금 하고 있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냥 뭐 지금은 이제 수업을 내가 알기로 단위라 부르고 뭐 이렇게 있는데 그때 되면 학점이라 불러. 그러니까 하는 건 똑같아요. 학교를 매일 가야 되는 건 똑같아. 대학생처럼 진짜 시간표 막 선택해서 나는 월화목만 학교 가고 수금은 쉬어야지 그런 건 안 됩니다. 그냥 똑같이 학교 가야 돼요. 변하는 건 없어. 이름이 좀 몇 개 바뀌고 했는데 중요한 건 지금은 상대평가 네가 말한 대 1등급이냐 2등급이냐가 중요한데 고교 학점대가 되면 기본적으로는 절대평가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A의 비율이 얼마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시험이 너무 쉬운 학교보다는 너무 쉬운 학교는 좀 위험할 수 있지. A가 너무 많으면 안 되니까. 근데 너무 어렵게만 내는 학교는 또 위험한 학교가 되는 거죠. 아니 이게 뭐 나름 잘 쳤는데 점수가 좀 낮아. 왜? 시험이 너무 어려워서. 시험이 너무 어려우니까 막 전교 1등인 친구가 막 94점 받았는데 2등인 친구는 막 85점 받고 익하고 있어. 그래서 전교 한 10등쯤 하면 그래도 A 나와야 되는데 전교 10등인데도 성적이 막 82점, 84점 이래갖고 B가 나온 거야. 그럼 이제 대학을 어떻게 가? 다른 학교는 A 받고 있는데 나는 B를 받은 거야. 근데 나 전교 3등이야. 왜 나 B임? 하면서 이렇게. 다른 학교의 A랑 저희 학교의 A랑 똑같아요. 같은 A지. 왜냐면 대학 입장에서는 어쨌든 학교에서 A 받았다고 하면 A 받았구나 하고 대륜고 A구나 하고 너는 어떤 고등학교 A구나 이렇게 평가하진 않으니까 애초에 고등학교 어딘지 몰라요 지금 학교 입장에서는. 진짜요? 그 자기소개서에 고등학교 못 쓰게 돼 있으니까. 물론 애지간히 다 구분해 줍니다만 인문계 특성하고는 좀 다르고 특성하고는 성적이 그렇게 안 나오니까 다르니까 상관없는데 근데 이게 진짜로 지금 현재 그대로 이렇게 돼버리면 뭔가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그때 주요 과목인 국어, 영어, 수학 이런 거는 상대평가라는 방식을 쓸 수 있다. 이 정도로 일단 들었는데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잖아. 그러니까 너무 시험을 어렵게만 내는 학교는 가면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너무 쉽게 내면 또 내가 공부를 나름 열심히 했는데 나보다 공부 훨씬 못하는 성적 같이 받아야 된다면 그건 좀 곤란할 것 같고 어쨌든 A가 많은 게 좋긴 하죠. 그러니까 그렇다고 학교에 300명인데 A가 200명인 학교를 가면 좀 위험하잖아. 모두가 A면 대학을 어떻게 가게. 근데 방금 네가 말한 게 맞아. 전국으로 따지면 우리 학교 애들이 싹 다 A인 게 뭐가 문제야. 그러니까 뭐 동네에서 뽑는 거는 뭐 문제가 좀 있긴 한데 근데 이렇게 됐을 때 만약에 학교에서 상대평가를 도입했대. 대학교에서. 그러면 시험 문제를 너무 쉽게만 내면 애들이 공부를 좀 다른 학교 애들보다 못하고 있을 거고 진짜 만약 상대평가가 도입되면 A 반도 좋아할 일이 아니지. A가 200명이면 1등급, 2등급 누군데? 하면서 애매해지잖아. 더 잘 찍은 놈? 하면서 출석 번호가 빠른 놈? 이런 놈한테 줄 거 그거 안 되잖아, 맞지? 내가 보기엔 학교 시험은 이렇게 내는 게 맞는 것 같아, 이제는. 일단 한 91점 정도는 교과서랑 좀 이제 센 B단계, C단계 정도까지 열심히 공부한 애들. 그러니까 나름 공부를 좀 했다. 예전으로, 지금으로 따지면 한 2, 3등급 이상 정도의 실력. 학교에서 한 20% 정도는 90점 넘을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될 것 같아요. 20%? 그 정도는 A 나오게 해줘야 될 것 같아. 물론 30%, 40%, 50% 우리 학교의 절반은 A입니다. 이래 보면 이거는 대놓고 시험을 너무 쉽게 냈다 이런 얘기가 맞잖아. 이건 뭐 그냥 뭐 누가 보면 뭐 프린트물 주고 프린트물 그대로 시험 문제 낸 줄 알겠어. 그 정도야 거의 맞지? 그 정도는 너무 심하니까 한 A는 내가 보기엔 한 20%에서 30% 정도 나오게 한 조금 공부를 열심히 한 친구는 91점 정도는 받을 수 있게 하고 대신에 4점짜리 문제, 5점짜리 문제를 만들어서 딱 두 문제를 아주 어렵게 내는 거야. 1등급, 2등급 구분 딱 뗄 수 있도록. 이거 풀면 2등급 주고 저거까지 풀 수 있다? 1등급 주고 다 맞췄다? 1등급 줘야지 뭐 그런 애들은. 그러니까 아주 어려운 문제 2개 정도에 제일 마지막에 딱 놔두면 되잖아. 단답형 하나, 객관식 하나 뭐 이렇게 놔두면 단답형 2개 이렇게 딱 놔둬가지고 아주 어려운 문제 못 풀어도 일단 A는 받을 수 있게 해주고 근데 세상이 어떻게 될지 몰라. 상대평가를 써서 대학을 가야 될 수도 있고 맞지? 그 다음에 이때 만약에 너무 A가 많아지면 대학교 입장에서는 뭔가 새로운 걸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일단 나도 모르지만 만약 내가 학교 쌤이라면 배점을 너무 높게 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부를 충분히 열심히 한 학생 A를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일단은 만들고 두 문제 정도는 조금 난이도를 있게 내서
킬러 문제를 딱 2개 정도만 내서 애들이 좀 구분은 되게 상위권. 그러니까 A들 A인데 진짜 잘하는 애랑 조금 이제 그 정도는 아니지만 열심히 하는 애랑 여기 구분은 좀 될 수 있게. 그래야 나중에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성적이 어느 정도 구분이라도 되지. 대학은 A를 봐서 1등급이죠. 대학 가면은 A냐 A 플러스냐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자, 들어갈 때 대학 입학하려면 A가 일단 필요하겠죠. 지금 상황이라면 성적 높은 게 중요할 테니까. 자, 일단 넘어갈게요. 그러면 자, 그래서 여기까지 예제 문제를 좀 살펴봤는데 그 다음에 표현법들을 몇 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명제라는 것을 지금 배웠는데 P이면 Q이다라는 명제에 대해서 배웠죠. 우리가 이 명제에는 가정과 결론이 있으니까 반대로 얘기할 수 있는 역도 있어요. 역은 뭐냐면 가정과 결론의 위치를 바꾼 겁니다. P이면 Q이다라는 명제를 역을 취하면 또는 역은이라고 부릅니다. 알겠죠? Q이면 P이다가 역이에요. 자, 만약에 뭘 할까? 정삼각형은 2등변 삼각형이다. 맞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의 역은 맞느냐? 반대로 해도 괜찮으냐? 2등변 삼각형은 정삼각형이다. 그러니까 이건 아니죠. 그러니까 명제가 참이든 거짓이든 상관없이 역은 그냥 따로 생각해야 되는 거야. 명제가 참이라고 해서 역까지 참이진 않다 이거야. 구분할 수 없다. 알겠지? 야, 내가 맞는 말 했잖아. 그럼 거꾸로 해도 맞지는 안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뭐 의대를 간 학생들은 모두 똑똑할 것이다. 또 이제 사실 맞는지 틀린지 모르는 명제지만 똑똑한 학생은 모두 의대를 간다. 이것도 뭐 사실 맞는지 틀린지 구분이 안 되죠. 설령 된다고 하더라도 거꾸로는 안 된다는 거야. 미인은 잠꾸러기다가 설령 맞는다고 하더라도 설령 그냥 맞다 치자. 미인이면 잠을 많이 잔다 치자. 잠을 많이 잔다고 미인이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단순히 잠 많이 잔다고 미인이 되진 않지 않을까요? 잠만 자고 있으면 뭐라도 해야 미인이 되죠. 참고로 여기서의 미인은 아름다운 사람인데 재주가 많은 사람이란 뜻입니다. 실제로. 자면 재주가 늘어나. 그러진 않을 거 아니야. 뭐라도 깨어있을 때 노력을 해야 늘어날 거 아니야. 압도적 재능빨이 아니란 맞지? 뭘 해도 실뜨기도 해본 놈이 더 잘하겠지. 자고 있으면 실뜨기를 잘하게 되고 이러진 않을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건데 여기서 새로운 말이 하나 있어요. 대우라는 말이 나옵니다. 대우. 자, 이 명제의 대우는 뭐냐면 부정을 하고 역을 취하는 거예요. not Q이면 not P다가 대우예요. 자, 만약에 명제가 참이라고 하면 왜 참일까? 집합 P가 Q의 부분 집합이라서 참이겠죠. 그 역은요, Q가 P의 부분 집합인지는 알 수 없죠. 사실 Q도 P의 부분 집합에 대해서 역도 참이려면 P가 Q의 부분 집합인데 Q도 P의 부분 집합이니까 같은 말이잖아요, 이거. P는 Q, 즉 같은 말일 때나 역과 명제가 참인 겁니다. 어떻게 하면 같은 말이냐면 이런 거. 네 각의 크기가 모두 같은 마름모는 정사각형이죠. 맞죠? 네 변의 길이가 모두 같은 직사각형. 또 어차피 정사각형이잖아. 그러니까 이런 거야. 네 변의 길이가 모두 같은 직사각형은 이면 네 각의 크기가 같은 마름모다. 제가 이런 명제를 하나 썼다고 칩시다. 네 변의 길이가 모두 같은 직사각형이라면 이거 사실 정사각형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네 각의 크기가 모두 같은 마름모다. 그럼 마름모인데 네 각의 크기가 모두 같아? 그럼 이거 뭐 네 변의 길이도 같고 네 각의 길이도 모두 같으니까 이것도 정사각형이네. 그러니까 사실은 같은 말이죠. 자리를 바꿔도 같고 부정을 취해도 같고 다 같은 말이야. 이건 맞지? 이런 걸 보고 우리가 동치라고 그래요. 같은 말이다 이런 뜻이 알겠지? 그러니까 같은 말을 표현만 좀 바꿔서 했다 이런 얘기야. 아까 따지면 이런 거 있잖아. 모든 학생이 남학생인 건 아니다. 어떤 학생은 여학생이다. 여학생이 한 명 이상 존재한다. 다 같은 말이에요. 그건. 알겠죠? 그럴 때는 참과 거짓이 구분이 된다면 역을 취해도 그대로 참일 거고요. 근데 요건 중요하지 않아. 이건 되게 특별한 경우죠. 그러니까 맞지? 근데 일반적으로
명제가 참이면 잘 봐. P면 Q의 부분집합이다 였을 때 P의 여사건은 P의 여집합은 Q의 여집합이 뭐야? 부분집합이지. 네. 자리가 바뀌지 맞지? 네. 그러면 Q의 여집합이 P의 여집합의 부분집합이니까 not Q가 not P다는 것도 이거 참이 되겠죠. 이거 기억해라. 그래서 알아둬야 돼. 명제가 참이면 대우도 참이다. 알겠지? 명제가 거짓이면 대우도 거짓이야. 즉 명제와 대우는 진리값이라고 부르는데 참과 거짓이 똑같습니다. 명제가 참이면 대우도 참이에요. 돼 있어요? 이건 알아두셔야 됩니다. 명제가 참이면 대우도 참이다. 대우는 어떻게 쓴다? 순서를 바꾸고 각자 조건을 부정해서 not Q이면 not P다를 대우라고 하고 이것 또한 참이다로 해석을 하는 거야. 알겠지? 자, P면 Q가 참이었다. 한 번 더 딱 정리를 해볼게. P면 Q가 참이다. 두 줄 쓰면 참이라고 했죠? 그러면 not Q였을 때 not P도 뭐다? 참이라고 할 수 있다. 되겠지?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은 3단 문법입니다. 쓴 말대로 해보니까 맞더라. 그러니까 이렇게 하니까 저렇게 되더라. 저렇게 하니까 그렇게 되더라. 그렇게 하니까 요러 하던데 이렇게 되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했더니 저렇게 되고 저렇게 했더니 그렇게 되고 그렇게 했더니 요러 했대. 이렇게 하면 저렇게 되고 저렇게 하면 그렇게 되고 그렇게 하면 요러 하니까 그냥 이렇게 하면 그렇게도 되고 이렇게 하면 요러 하게 되겠지. 이거야 그냥. 자, P이면 Q가 참이래요. 근데 Q이면 R이라는 명제도 참이래요. 그러면 P이면 Q일 거고 Q이면 R이었으니까 이걸 어떻게 해석할 수 있어? P이면 R이다도 맞는 말이구나.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이게 3단 문법이에요. 대표적으로 그런 거 있잖아. 소크라테스도 사람이야. 엄마도 사람이야. 자, 유명한 책 있잖아. 엄마도 사람이야. 이거 있잖아. 사람이 이게 실수할 수 있다. 이런 얘기할 때 그렇게 하잖아. 자, 하여튼 소크라테스도 사람이야. 사람이면 언젠가는 죽어. 소크라테스도 죽어. 언젠가는 죽어. 이런 얘기죠. 소크라테스는 죽어. 이러면 안 되죠. 알겠죠? 자, 그래서 A라고 하니까 B가 되더라. B라고 하니까 C가 되던데요. A라고 했으면 C가 되겠네요. 라고 해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공부를 열심히 하면 성적이 오를 것이다. 성적이 오르면 행복할 것이다. 공부를 열심히 하면 행복해질 것이다. 맞나요? 공부를 열심히 해서 행복해지는 거 맞나요? 보통은 공부 안 하고 놀 때 좀 더 행복한가요? 놀 때. 근데 이제 시험 끝나고 나면 좀 불행해지는 건가요? 시험을 못 치거나 이러면? 이번엔 좀 불행. 이게 참, 어려워. 안타까운 일이야. 시험을 매주 쳐야 돼,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공부를 열심히 하고 안 하고가 티가 잘 안 나.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학생들이 열심히 한다고 생각을 하잖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은 하잖아. 잘 안 하게 되는 이유가 뭐야? 티가 안 나거든. 예를 들어 하루 이틀 숙제를 안 했거나 하루 이틀 숙제를 좀 안 했거나 아니면 좀 덜 했거나 시험 전날 뭐 누군가는 한 달 전부터 하지만 누군가는 일주일 전부터 했을 수도 있고 뭐 다 다르잖아. 공부를 좀 덜 했는데 그게 당장 티가 나냐 하면 잘 안 나. 그 시험 또 운 좋게 내가 공부를 좀 덜 했는데 뜬금없이 잘 칠 수도 있죠. 노래는 다 찍어서. 좀 운이 좋아서 한 3-4개 찍었는데 한 2-3개 맞을 때도 있고 평소에 그냥 잘 공부를 가볍게 했는데 공부했던 것만 시험에 나왔네? 이럴 수도 있고 그에 따라 그냥 단원이 좀 쉬웠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모르잖아. 근데 물론 공부를 계속 안 하면 티가 나겠죠. 근데 그 알게 될 땐 좀 늦잖아 사실. 안 하니까 티가 나네 하면서 이렇게 열심히 한 것도 티가 당장 안 나. 나름 열심히 했는데 그날 시험 못 쳤을 수도 있죠. 열심히 다 잘 치는 건 또 아니잖아, 맞지? 시험지 딱 받으면 알잖아. 열심히 했는데. 그 열심히 했으면 그래도 좀 보일 거고, 맞지? 몇 문제는 좀 어렵지만 그래도 이거 봤던 것 같은데 하면서 이렇게 되고, 맞지? 그런 게 있을 건데, 그래서 애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는 이유 중 하나가 시험을 딱 쳤을 때 잘 치면 보통 애들 다 좋아해요. 내가 그러니까 늘 얘기하지만 시험 못 치고 좋아하는 애를 본 적이 없어. 이번에도 시험을 못 쳤네? 개 좋은걸? 이번에도 32점인데 기분 째지는걸? 이런 애는 한 명도 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이런 건가? 뭐 세상이 억하심정이 있다는 거 엄마한테 반항을 해봐야겠다.
선생님이 자꾸 나한테 공부하라고 너무 짜증나는데 빵점짜리 시험지 가져와서 한번 선생님 한번 연맥여 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있으면 모르겠는데 그걸 자랑스럽게 들어가서 야 선생님 보십시오 32점 아닙니까 자랑스럽지 않습니까 이런 애를 내가 한 명도 못 봤다고 시험 못 치고 나서 나이스 이렇게 하면서 막 시험 못 쳤고 이번에도 하면서 이렇게 정말 근데 정신 나가 있거나 뭐 공부를 정말 안 하거나 오히려 그런 걸 이용해서 관심을 끌려는 애들이 소수 있으니까 뭐 좋아하는 척을 할 수도 있겠지만 실제 진짜 좋아하지는 않겠죠. 32점 받고 어떻게 좋아할 수 있습니까? 그 확실한 건 잘 쳐서 싫어하는 애도 못 봤어. 잘 치면 보통 다 좋아해요. 시험 잘 쳤잖아? 뭐 운이 좋아서 잘 쳤든 내가 공부를 잘해서 잘 쳤든 열심히 해서 잘 쳤든 다 좋아합니다. 100점 받아야 돼. 시험지 개 찢어버리면서 오늘 또 100점 개 짜증나. 씨발. 이거 뭐 나를 이딴 걸로 평가하려 해? 나를 이따위 시험지로 평가하려 해? 개나 소나 100점 받는 시험지 존나 병신 같구만 하면서 다 찢어버리고 이렇게 던지고 이런 애는 못 봤다니까? 막 95점 받고 찌는 애들 있잖아요. 아 그런 거는 이제 본인이 몇밖에 못했어. 공부를 더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분하니까. 내가 보기엔 충분히 100점 받을 수 있는 시험지는 너무 아깝다 해서 이제 그게 표현이 조금 잘못된 거지. 그렇다고 시험지를 찢으면 어떡하니? 시험지가 뭘 잘못했다고. 자기 머리카락 뽑아보고 맞지? 책상 쾅쾅 내려치고 이러면 그건 좀 잘못된 건데 그럴 수는 있잖아. 그건 오히려 분하니까. 아, 나 진짜 열심히 했는데 왜 잘 안 되는 거야? 이럴 수는 있잖아. 근데 못 치면서 좋아하는 애는 못 봤어. 잘 치고도 좋아하는 애밖에 못 봤고. 그러니까 시험 잘 치면 다 좋아해요. 그 다음에 네 말대로 95점이 내가 찢는 건 내가 이전에는 100점이거나 더 잘 칠 가능성이 있다고 본인이 알고 있기 때문에 찢는 거고 지난 시험 75점이었던 애가 다음 시험 95점이면 100% 웃으면서 엄마한테 들고 갑니다. 알겠지? 엄마 이거 봐라! 하면서 이렇게 그럼 엄마가 뭐 해야지? 와! 그래서 잔치해야지. 그럼 오늘 막 일단 족발 시키고 맞지? 피자 시키고 다 해야 될 거 아니야. 애가 오늘 엄마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이번에 게임 좀 할게 하면 게임하면 엄마가 3시간 2시간 정도는 봐줘야지 뭐. 95점을 받아왔다는데 애가 원래 75점이 내가 95점을 받아왔다. 근데 원래 100점 받던 애가 95점 받으면 조금 아쉽잖아. 그래도 충분히 잘한 건데 아쉽잖아. 100점 맞는 애가 52점. 그러니까 본인이 그럴 수 있잖아. 96점인 이유가 제일 어려운 문제, 애들 다 틀린 문제는 맞췄는데 뜬금없이 앞에서 계산을 잘못 너무 쉬운 문제라서 이게 계산 잘못됐을 거야 생각도 못하고 확인도 안 했는데 이거 왜 틀렸지? 이러면서 그럼 이제 시험지를 찢을 수도 있죠. 와 이거 100점이어야 되는데 하면서 더하기를 잘못했네 하면서 이렇게 그럴 수는 있지만 보통 공부 열심히 하면 다 좋아하고요. 잘 치면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시험을 잘 쳐봐야 공부를 더 열심히 하게 돼 있어. 티가 나잖아. 그래서 매일 쪽지 시험 쳐야 애들이 공부를 열심히 할 텐데 그 오히려 매일 쪽지 시험을 치거나 그런 정도로 매주 평가가 있으면 스트레스가 조금 있겠지만 시험이란 압도적인 스트레스보다는 좀 적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매주 시험을 치는데 다 잘 쳐야지만이 아니라 조금 못 쳐도 성적 자체가 충분히 잘 나올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만들어져 있으면 시험 스트레스가 좀 적을 거 아니야. 이번 주 좀 못 쳤지만 다음 주에 잘 치지 뭐.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건 이런 거야. 예를 들면 수능이라는 시험이 있다 치면 지금 1년에 딱 한 번 치잖아. 저는 이런 시스템이 되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해요. 수능을 8번을 치는 겁니다. 1년에요? 그렇지. 3월 달에 한 번, 4월 한 번, 5월, 6월, 7월, 8월 쉬고 9월, 11월, 12월 9월, 10월, 11월, 12월 너무 많나? 그럼 7월 달 쉬지 말자. 이렇게 해서 11월까지 8번 치는 거야. 그 다음에 제일 잘 친 성적 날리고 제일 못 친 성적 날려. 알겠지? 6개 평균 내는 거야. 평균? 나쁘지 않잖아. 그러니까 시험을 꾸준히 잘 치는 애들이 당연히 혜택을 봐야 되겠고 너무 잘 친 시험은 뽀록이 좀 있을 수 있잖아. 날려줘. 알겠지? 이거 실제 왜 경기 평가할 때 7명 평가하면 제일 잘 친 거랑 제일 못하는 거 날리잖아요. 공정성을 위해서. 그다음 어쩌다가 네가 정말 컨디션이 최악이거나 그날따라 찍은 거 하나도 안 맞거나 정말 시험 배렸을 때는 성적 빼줘. 그 다음에 한 8번의 시험 중에 6번은 평균을 내서 평가를 해주면 어느 정도 이제 시험에 대한 부담이 좀 적지 않을까? 그러면 적어도 수능 한 번 못 봤다고 인생이 어떻게 되진 않잖아. 좀 못 봤으면 다음번에 좀 더 잘 쳐서 올려봐야겠다 이런 생각하지. 8번 적고 2번이면 2번은 너무 적어요. 최소한 5번은 쳐야. 근데 수능은 계속 칠 수 있잖아. 그렇긴 하네. 이거 5번을 계속 지나가면 죽긴 하겠다 그건. 1년에 8번씩. 매달 시험 치러 가는 것도 일이긴 하다. 평가하기 어렵긴 하겠다. 만약에 안 치러면 빵점 처리해보면 되지. 만약 이거 치다가 하루는 막 급한 일 생겨서 못 쳐야 되면 수험생이 급한 일이 뭐 있노 시험 치는 것보다. 아무리 급해도 그렇지 어떻게 시험 치는 것보다 더 급한 일이 있나? 물론 이제 갑작스러운 사고라든지 이런 게 있을 수 있으니까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겠지만 저는 그렇게 되면은
학교 시험 싹 다 없어요, 그리고. 수능만 고3 때 8번 딱 보고. 아니면 고1 때 2번, 고2 때 2번, 고3 때 4번, 뭐 이런 식으로 쳐가지고 정말 못 친 성적 날리고 여기 딱 깔끔하게 매년 출제할 때 뭐 평가원 죽어나겠죠. 평가원 일자리도 늘어날 거 아니야. 시험 출제하는 사람이 많아야지 그게 될 거 아니야. 공정해지고. 멘탈이 좀 털리긴 할 것 같은데. 근데 바꿔 말하면 수능 한 방에 결정되는 인생이면 멘탈이 더 털리지 않을까요? 이거 못 치면 무조건 재수인데. 뭐 재수하면 되지. 그게 더 낫나요? 자, 하여튼. 저의 그냥 생각이었습니다. 시험에 대한 부담이 좀 적으면 좋지 않을까. 자, 일단 마저 보죠. 그래서 명제가 참이면 대우가 참인 것과 3단 논법. P가 참이면 Q가 참이고, Q가 참일 때 R이 참이라면 결론적으로 P는 R일 때가 참이다 라는 것을 얘기할 수 있겠다는 거죠. 그 다음은 필요 충분 조건인데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거를 뭔가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이게 왜 그래요? 해버리면 진짜 어려운 얘기예요. 왜 이게 이름이 필요 조건이에요? 해버리면 얘기만 어려워져. 됐지? 자, 이거 나중에 문제 풀면 P이면 Q이다를 활용해서 3단 논법과 대우가 명제가 참이면 대우도 참이다는 걸 활용해서 다음 명제 중 참인 건 뭐가 있어요? 하고 고르라는 게 보통 문제 주거든요. 근데 문제에서 니한테 P랑 Q에 대해서 가르쳐 줄 때 P이면 Q이다가 참이에요 라고 가르쳐 주면 쉽잖아. 이걸 그냥 표현을 바꿔서 얘기해 주는 거야. 표현을 바꿔서 얘기해 주는 거야. 그게 다야. 잘 봐. P이면 Q이다가 참인 명제가 있어요. 얘는 표현이 어떻게 되냐면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에요. 그냥 이렇게 불러요. 이거 읽는 방법이야. 제일 쉬운 건 뭐야? P이면 Q이다. 가 참이다. 이 쉽잖아. 이렇게 좋은 걸 놔두고 굳이 왜? 니들한테 쉽게 가르쳐주면 문제가 좀 억울하지 않겠어? 그래서 문제는 니들이 어려웠으면 좋겠단 말이야. 그래서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라고 가르쳐주는 거야. Q는 반대로 Q는 P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라고 불러요. 선생님 왜 충분이고 왜 필요해요? 그거 왜 그렇게 정한 거예요? 라고 하면 저도 딱히 할 말은 없습니다. 똑똑하신 수학자들이 저렇게 정하니까 좋았나 보죠 뭐. 늘 얘기하지만 선생님 제 이름이 왜 김동욱이에요? 우리 아빠가 그렇게 지었어. 우리 할아버지가 그렇게 지었어. 그럼 네가 뭐 어떻게 할 수 있는데? 내 이름 김동욱이라는데 맞지? 뭐 이제 개명하고 내 이름 욱은 좀 별로인 것 같아. 김동영으로 바꾸시죠. 그게 말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충분 조건에 지은 건 수학자들이 그것도 혼자 어떤 수학자 존나 똑똑한 새끼가 와서 내 생각에는 충분 조건하면 좋을 것 같아 라고 정한 것도 아니야. 수학자 여러 명이서 회의해가지고 야 이거 충분 조건하면 좋지 않겠냐. 와 그래 그럼 얘는 필요 조건이라고 하면 좋지 않겠냐. 와 맞아 그렇게 하기로 해. 정했어. 그렇게 약속을 한 거야. 그러니까 이게 쓰면 돼. 뭐 P는 Q에 의한 충분하구나. 충분 조건. 필요하구나. 필요 조건. 이걸 외우는 거죠. 이게 이름이야. 이거 이름. 됐지? 외우면 돼. 자, 저는 이렇게 외우면 됩니다. 화살표를 줬다, 받았다. 이렇게 생각할 건데, 자, 네가 친구한테 샤프를 빌리는 상황을 한번 생각해봐. 너 샤프한테 필요하니까 빌리는 거죠? 나 샤프 필요해. 빌려줘. 해서 샤프 받잖아. 맞지? 자, 그 준 놈은 샤프 한 자루밖에 없는데 줘? 너 샤프 한 자루밖에 없는데 주면은 이제 빵 셔틀이잖아. 이거 찐따잖아. 그거 아니잖아. 내가 샤프 3자루, 4자루 있으니까 한 자루 빌려달라니까. 그래? 쓰고 돌려줘. 하면서 주는 거지. 빌려주는 거지. 자, 충분하니까 준 거예요. 필요하니까 받은 거야. 자, 화살표를 준 놈은, 자, 얘가 기준이죠. 얘가 주어잖아. P는 Q이기 위해서 뭐 했어? 화살표 줬지. 충분하니까 줬다. 자, Q는 P한테 화살표 받았지. 필요하니까 받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니면 이건 또 설명하기가 웃긴데 쌤은 중학교 1학년 때 이게 바야흐로 몇 년 전이냐? 18년 전에 그때 다니던 학원 등용문 입시학원이라는 곳에 원장 선생님이 저에게 수학을 가르치셨거든요. 똑똑했기 때문에 원장 선생님이 직접 강의를 하셨다 이 말이야. 자, 하여튼 선생님 그때는 나름 괜찮은 반이 있었어. 그 학원에 좋은 반이 있었는데 원장님께서 수학을 가르쳐 주셨어요. 기억이 아직도 납니다. 내가 이게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아니 수학 공부를 하면 그냥 외우면 되잖아. 이런 거 이해했고 외우면 되는데 굳이 막 또 그렇게까지 연상해갖고 외워야 되나 싶어가지고 난 그런 거 진짜 싫어하는데 이런 건 들으면 평생 기억에 남습니다. 잊혀지지가 않아.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아. 잘 봐. 총을 쏘는 거야. 예? 화살표를 주면 총을 쏜대요. 그래서 충자는 총이랑 똑같으니까 충분 조건이래. 뭐라는 거야.
그다음에 화살표 뾰족하지? 찔리면 총을 맞으면 피가 흐르겠지? 피가 흐르니까 필요 조건. 예? 이렇게 외우래요. 오. 그러니까 이게 원장님 또 이렇게 외우라고 가르친 게 아니라 일단 기본은 이렇게 주면은 충분 조건이고 받으면 필요 조건이고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는데 이걸 외워둬야 되잖아. 근데 못 외울 것 같으면 연상을 해보래. 자, 쐈지? 화살표를 줬지? 그러니까 총을 쏜 것처럼 충 이렇게 외우고 이 뭐야? 화살표에 찔리지? 하면서 그냥 총을 맞지? 피를 흘릴 거 아니야? 그냥 필요 조건이라고 외우래. 그렇게 유치하게까지 공부를 해야 되나 했는데 이게 아직도 기억이 난다 이 말이야. 미칠 것 같습니다. 이걸 삭제하고 싶어. 야, 컴퓨터처럼 이게 휴지통에 버렸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휴지통에 버리면 기억이 안 나야 되잖아. 아니지, 휴지통 비우기 하기 전까지 또 기억 나올 수 있잖아. 그러니까 이 단원 할 때마다 이게 계속 기억이 나. 미칠 것 같아요. 쌤은 이제 죽을 때까지 기억하고 있겠죠. 죽을 때까지 수업하면. 분필 놓고 수업 안 한 지 한 10년 지나면 이제 그런 게 있었던가 하면서 기억이 안 날 수도 있겠지만 매년 저는 이걸 가르치고 매번 가르치잖아. 계속 기억이 나는 거야. 필, 총을 쏜다, 피를 흘린다. 이게. 잊어버리고 싶어. 그러니까 누가 처음에 나한테 그런 거 안 가르쳐줬으면 기억 못했을 거 아니야. 억울하잖아. 그래서 니들한테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기억하라고 가르치는 건 아니고 들으면은 아마 이게 기억이 날 겁니다. 계속. 그러니까 공부하거나 복습할 때 오랜만에 명제 다시 보잖아. 그러면은 쌤이 막 충분 조건, 필요 조건 하면서 피를 흘려는 존나 기억이 잘 납니다. 총은 좀 억지가 있는 것 같은데 솔직히. 총은 솔직히 억지 아니냐? 총을 쐈는데 충이랑 무슨 상관이야? 근데 총을 맞거나 화살표에 찔리면 피를 흘리잖아요. 찔리면 뾰족하니까 피를 흘리잖아요. 참고로 뾰족해서 찔리면 피를 흘리다는 건 제가 어떤 책에서 봤습니다. 그 어떤 개념서에 외울 때 팁 잊으라면서 적혀 있더라고. 뾰족한 화살표에 찔리면 따갑고 피를 흘릴 수 있으면 필요 조건. 공부를 이렇게까지 해야 돼 싶겠지만 이런 건 기억에 오래 남는 법이야. 좀 역겹지만 저는 좀 싫어합니다. 네, 둘 다 맞을 때도 있을 거 아니야. 아까 아까 지워버렸는데 뭐 내각의 크기가 같은 마름모, 내변의 길이가 같은 직사각형. 이건 같은 말이었잖아요. 같은 말. 같은 말이면 P는 Q이기만 무슨 조건이게? 필요 조건이기도 하고요. 충분 조건이기도 하는 겁니다. 너 샤프 세 자루 있고 친구도 세 자루 있는데 저 새끼 샤프가 황금색이야. 갖고 싶잖아. 야, 나 좀 빌려줘. 하고 대신 내 것도 하나 빌려줄게 하면서 서로 바꿔 쓸 수도 있잖아. 그래서 충분하니까 줄 수도 있고 필요하니까 받아 쓸 수도 있잖아요. 까지는 아니고 그냥 이렇게 두 개 되면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됐죠? 네. 필요 충분 조건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선생님 하나 물어볼까요? 정사각형은 직사각형이야? 정사각형은 직사각형이죠. 정사각형이면 마름모도 돼? 네. 마름모면 정사각형이고? 아니요. 그건 아니지. 자, 바꿔 말하면 정사각형이면 마름모도 되고 직사각형 된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필요 충분 조건인 어떤 관계가 있으면 걔는 충분 조건도 되고 필요 조건도 돼요. P는 Q이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이지. 그럼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다 라고 해도 일단 말은 맞아요. 필요 조건이다 라고 해도 말은 맞고. 그러니까 내가 정사각형 뭐야 이거 직사각형인데 라고 하면 정사각형인데 왜 직사각형이라고 하세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맞긴 맞잖아. 내가 뭐 틀린 말 했어? 직사각형 맞잖아 이거. 정사각형 뭐 마름모라고 하면 틀린 말은 아니야. 맞는 말이야 일단. 필요 충분 조건도 충분 조건이야 필요 충분의 교집합 같은 거기 때문에 이것이 충분 조건이다 라고 했을 때 이것을 필요 충분 조건이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이것이 필요 충분 조건이면 얘를 충분 조건이라고 생각하는 건 맞는 말이야. 알겠지? 그래서 좀 더 엄밀하게 자 모의고사라든지 좀 확실해야 되는 시험에서는 뭐라고 나오냐면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지만 필요 조건은 아닌 것을 고르시오. 이렇게 나오긴 합니다. 확실하게 다 구분해요. 무슨 소리냐면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인 것을 고르시오라고 하면 필요 충분 조건인 것도 같이 골라야 돼요. 이건 좀 애매하겠지. 그래서 이제 학교에서 시험 문제 낼 때는 충분 조건이지만 필요 충분 조건인 것은 아닌 것. 즉 충분 조건이지만 필요 조건은 아닌 것을 고르시오라고 하든지 아니면 애초에 보기 중에 필요 충분 조건도 없든지 헷갈리지 않게. 그렇게 내는 게 맞겠지. 이런 디테일한 부분들을 학교생들 중에 신경 쓰고 내시는 분도 있고 가끔은 신경을 안 쓰고 내시는 분도 있어서 실패할 수도 있겠죠. 모의고사는 싹 다 정확하게 표현했습니다. 모의고사 잘못 냈다가 전국의 애들이랑 같이 맞지
이게 시비를 붙여가지고 이게 판단을 해야 되잖아. 너무 일이 커지기 때문에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는 정확하게 내요. 자, 이제 4번 빠르게 봅시다. 벌써 시간이 많이 됐네요. xy가 실수일 때 x가 1보다 크고 and y가 1보다 크다 이면 x 더하기 y가 2 이상이다. 과연 맞는 말인가요? 예, 맞는 말입니다. 명제 이거죠, 맞죠? 네. 명제는 참입니다. 왜? 1 이상인 숫자랑 2 이상인 숫자, 1 이상인 숫자 두 개를 더하면 2 이상 맞잖아요. 뭐 그냥 이건 야 좌우변 그냥 그대로 더해봐도 이해된다, 맞지? 네. 자, 그럼 역은 참일까요? 둘이 더해서 2 이상이라면요. 두 숫자는 모두 각각 1보다 커야만 합니다. 그거는 아니지. x가 10이면 y가 마이너스 2여도 성립한다, 그지? 오, 나 지금 t라고 썼니? F. 거짓이에요, 거짓. 거짓. 알겠죠? 거짓. 한글로 쓰자, 거짓. 자, 대우 명제는요. 자, 봐봐. 자리도 바꾸고 순서도 바꿔요. x 더하기 y가 2보다 작다면 x는 1보다 작거나 또는 y가 1보다 작을 것입니다. 자, 이거 하나 물어보자. 학준아, 이 문장을 읽고 맞다고 판단하는 게 쉬울까요? 이거요? 자, 둘이 더하면 2보다 작은 애들인데 둘 중 하나는 1보다는 작을 거래. 글적. 진짜? 둘중 하나가 1보다 작다. 그 맞는 거 같지? 근데 이게 참인 걸 어떻게 증명해? 이게 다음 단원이 명제의 증명이거든요. 이걸 증명하려면 좀 어려워요. 이 명제를 증명하는 건 조금 어렵다고. 제일 큰 수를 더했을 때 2보다 작아서. 아, 둘 다 1 해도 2보다 작으니까? 뭐, 맞아. 비슷한 느낌으로 증명하긴 해. 자, 근데 일단 요거는, 자, 증명이 이렇습니다. 야, 원래 명제 참이지? 대우는 무조건 참이야. 이렇게 증명합니다. 알겠죠? 예? 잘 봐. 반대로 얘가 명제라고 하면 얘의 대우가 제죠. 네. 명제의 대우는 얘고 이 명제의 대우는 제잖아. 맞지? 네. 자, 대우 명제가 쉽게 증명할 수 있죠. 읽어보면 알 수 있을 만큼 쉽다. 맞지? 대우가 참이죠? 원래 명제도 참이다. 짱이지. 이게 뭐냐면 원래 어떤 명제를 증명해야 되는데 이게 너무 어려워. 그럼 어떻게 하는 거야? 야, 대우를 봐봐. 대우를 보니까 간단하지? 이거 맞는 말이지? 이 명제의 대우인 너도 참일 거야. 이렇게 증명하는 거야. 알겠어? 무슨 말인지는 알겠죠? 그러니까 얘를 증명하는 것보다는 이 명제가 참이었기 때문에 이 대우는 읽어보니까 무슨 말인지는 모르겠는데 참인 건 확실하다 이 말이야. 왜냐? 원래 명제가 참이었기 때문에 대우도 참일 것이다. 되겠죠? 이렇게 조사하여라고 적혀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사하여라니까 답은 대우입니다. 알겠죠? 역과 대우 중에 역은 참이 아니고요. 대우는 참이니까 대우가 답인데 가급적이면 역과 대우를 이렇게 써서 좀 확인을 해주면 좋겠죠. 이제 5번. 자, 참일 때라고 했으니까 선생님 두 줄을 그어볼게요. P이면 Q이다 참이고 R이면 not Q이다 참이고 됐니? 네. 다음 명제 중 반드시 참이라 할 수 없는 거. 자, 봐봐. 이게 참인 것들이니까 얘들의 대우도 참이다. not Q이면 not P 더 참 맞나? 요거 잘 봐야 돼. 요거 앞으로 가면서 not 붙이면 not Q니까 그냥 Q가 되겠죠. 맞죠? Q이면 나달이다도 참이죠. 그럼 자 봐봐. 3단 논법에 의해서 P이면 Q이다가 참인데 Q이면 나달이다도 참이니까 한 방에 쓰면 P이면 Q이고 Q이면 나달이다. 즉 P이면 나달이다도 참이죠. 바꿔 말하면 또 R이면 not Q인데 not Q이면 not P니까 R이면 not Q인데 not Q이면 not P니까 R이면 not P다도 참이고 실제로 보면 너의 대우가 너죠. 그러니까 대우와 산단 논법을 이렇게 잘 섞어 쓰면은 참인 명제들을 여러 개 계속 만들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다음 중 반드시 참이라 할 수 없는 걸 골라보랬는데 R이면 not P 되고요. not Q이면 not Q 되고요. Q이면 나달 되고요. 5번인 P이면 나달도 다 되는데 4번 R이면 P다는 증명이 아직 안 돼 있죠. 그죠? 따라서 4번은 물론 맞을 수도 있겠죠. 운이 좋게 맞을 수도 있겠지만 아닐 수도 있으니까 반드시 참이라고는 할 수 없다. 그런 얘기인 겁니다. 다음 예제 6번. 유지까지 다 풀고 다 풀고 가긴 좀 힘들지 않을까요? 숙제예요. 숙제로 해오기로 합시다.
자, 예제 6번. P가 Q이기 위한 충분이지만 P로는 아닌 것. 즉, P이면 Q이다가 참인 걸 골라와라. 단, Q이면 P는 참이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알겠죠? 자, 그래서 이거 해석만 하면 그 다음 충분 조건, 필요 조건은 어려운 게 아니야. 뭐가 어려워? 길리디가 맞는지 틀린지를 골라야 되겠죠, 이제. 자, P랑 Q 이렇게 표처럼 써볼게. 기억은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0이었고요. Q는 AB가 0이었습니다. 요거는 맞아요. 왜냐? A제곱과 B제곱이 모두 0이려면, 제곱의 합이 0이려면 둘 다 0이어야 되죠. 맞죠? 근데 얘는 뭐야? 둘 중 하나 이상이 0이기만 하면 되죠. A는 0 또는 B는 0이죠. 자, 다시. 얘는 A는 0 and B는 0인데 얘는 A는 0 또는 B는 0이죠. 자, 수학에서 또는은 뭐야? and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맞지? 쌤이 얘기했죠? 일반인은 얘기할 때 피자 또는 치킨 중 하나 먹을까? 라고 얘기하면 피자를 먹거나 또는 치킨을 먹겠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지만 수학에서 피자 또는 치킨을 먹어야지 하면은 피자만 먹고 치킨만 먹고 이런 경우도 있겠지만 피자랑 치킨 둘 다 먹어야지 도 포함하는 개념이에요. 알겠죠? 이렇게 피자랑 치킨 둘 다 먹어야지. 왜 이렇게 돼지 같지? 하여튼 기억은 맞는 말이라고. 알겠지? 얘는 되지만 거꾸로는 안 되니까. 되겠니? 니에는 A-B와 B-C의 곱이 0인데 그게 Q는 A는 B는 C였어요. 자, 그럼 얘는 뭐야? A는 0이거나 또는 B는 C죠. 맞죠? 얘는 오히려 반대가 되지. 셋 다 같으면 둘 중 하나는 같을 거 아니야. A는 B랑 같다. 근데 C랑 A는 다른 수였다 라고 한다면 셋 다 같다라고 못하죠. 맞죠? 그래서 얘는 어떻게 보면 뭐야? 필요 조건이라고 해야 되겠죠? 충분 조건이 아니라 필요 조건. 되겠니? A, B, C는 0이 0이다. 선생님, 그 같은 말 아니에요? 네. A, B, C를 곱했더니 0이 아니려면 셋 다 0이면 안 됩니다. 맞죠? 셋 다 모두 0이 아니다랑 그냥 같은 말이지, 이거. 그러니까 A, B, C의 곱이 0이 아니니까 셋 다 모두 0이 아니다. 맞는 말이고, 셋 다 0이 아니라고 한다면 곱해서 0이 아닐 테니까 그냥 같은 말이에요, 이거는. 표현이 다를 뿐 같은 말입니다. 따라서 이거는 충분 조건이라고 할 수가 없고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해야 되는 거야. 맞지? 그러니까 문제에서 뭐야? 충분 조건이지만 필요 조건은 아닌 것을 고르시오라고 했으니까 이건 답이 기억밖에는 안 되는 겁니다. 되시겠나요? 이런 한 문제를 공간이 좀 아쉽네. 글씨를 좀 작게 썼으면 충분했는데, 그죠? 자, 7번 보죠. 7번. 세 조건 PQR이가 Q는 P이기면 필요 조건. 일단 조건을 다 쓰기 전에 자, 뭐라 돼 있어? Q는 P이기 위한 필요 조건. 자, Q 입장에서는 P한테 뭐야? 화살표를 받아야 된다. 요 얘기죠. Q는 화살표를 받아야 된다. 필요 조건이니까 받았다. R은 P이기 위한 충분 조건. R은 P한테 화살표를 줬다. 합쳐서 생각해보면 어떻게 돼? R이면 P이고 P이면 Q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맞죠? R의 범위가 가장 작은 범위고 P는 그 사이에 Q는 가장 큰 범위를 표현해야 되겠죠. P가 1부터 5까지인데 Q는 뭐예요? Q 6부터 A까지죠? Q가 좀 더 큰 범위여야 되겠고 R의 범위가 안쪽에 있는 B부터 4까지 더 안쪽에 있는 범위여야 되겠죠? 됐나요? 그럼 크기 순서가 어때? A는 1 이하여야 되고 B는 1과 4 사이의 값이긴 해야 뭐 그렇게 되겠죠. 그죠? 따라서 A는 알파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니까 알파에 해당하는 값은 1이고 B는 베타보다 크거나 같지만 4보다 작거나 같다에 해당하는 베타는 똑같이 1이니까 답은 2가 되겠네요. 되겠죠? 넘어가서 많이는 못할 것 같고 시간이 한 2-30분밖에 안 남았으니까 유제 한 8번까지 할 수 있는 대로 하고 그대로 갑시다. 알겠죠?